2019학년도 임용시험 준비 대비해서 교육학 시험 준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회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설명회는 자료와 함께 자료 보시면서 같이 얘기할 거예요. 전체적인 구성은 일단 크게 임용시험, 중등 임용시험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간략한 구성 확인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교육학 논술이 평가를 하고자 하는 그 요소들은 무엇인지 교육학 논술 시험의 구성 요소, 평가 요소들 확인을 할 거고요. 그리고 아마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라고 한다면 올해 시험 문제, 기출문제 다 확인하고 오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는 세세한 풀이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대략적인 흐름, 최근의 경향성,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서 어떤 부분들을 요구하고 있으니까 어떤 부분들을 어떻게 준비해야겠다. 그런 기본적인 사항들 확인하는 시간 갖도록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실제로 해야 하는 준비 사항들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논술을 쓸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추어야 하는 요소들은 무엇인지, 그런 사항들, 그 다음에 연간 계획 잡으실 때 교육학 논술은 어떻게 계획을 잡으시면 좋은지, 그 다음에 그것과 연관해서 강의 진행될 강의에 대한 안내도 같이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교원 임용시험의 구성이라고 해서 아마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라고 한다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 부분 또 경험 있으신 쌤들도 있으시기 때문에 대략적인 구성은 다들 알고 계실 텐데, 근데 이제 또 갑자기 준비하시거나 하시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기본 구조부터 헷갈려 하시는 경우들도 있고, 특히 비교과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초등, 중등에 있어서 이제 응시 자체를 같이 하시기 때문에 시험 형태나 이런 거 좀 헷갈려 하시는 경우들이 있으세요. 근데 이제 비교과 그 시험 같은 경우에 초등을 응시하시든 중등을 응시하시든 기본적으로 시험 구조나 전형 자체는 다 중등에 맞춰서, 중등에 준해서 일정도 시험 형식도 다 중등에 맞춰서 진행된다라고 하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여기 계신 쌤들은 다 한국사 자격 그 시험은 다 보셨죠? 지금 다 가지고 계시죠? 설사 가지고 계시지 않으시더라도 지금 이 시점에 난 없는데 라고 이렇게 손을 번쩍 들거나 그러진 않으시겠죠. 근데 이제 혹시라도 있으시면 무슨 일이 있어도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게 한국사 시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험이 1년 중에 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다 보니까 조금 편안하게 생각하시는 경우들도 있고, 특히 또 싫어하시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역사과 쌤들 같은 경우는 좀 덜 하시겠지만 이과 쪽 전공 쌤들 같은 경우에는 막 한국사 시험 되게 싫어하시고 막 진짜 이렇게 가능한 한 피하고 싶다고 끝까지 밀어두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큰 일을 당하시죠, 생각보다. 그래서 시험 난이도 같은 경우도 제법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내가 준비했던 그 시험이 내가 보기에 적합한 그 시험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안 그럴 것 같은데 떨어질 수도 있는 시험이에요. 은근히 많이들 떨어지세요. 시험장 가보시면 어른들만 있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저희가 중급 시험 같은 경우에는 좀 빠른 애들은, 물론 이제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좀 성숙한 아이들은 보러 온단 말이에요. 옆에 저 지금 초등학교 한 5학년쯤 돼 보이는 아이와 함께 나란히 시험을 보는데 막 떨어져 있고 막 떨어지고 상급 안 되고 막 4급이고 1, 2점 차이로 굉장히 마음 상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뭐 많이 하고 못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때그때 다를 수가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금 시작하는 시점에 무조건 꼭 따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빨리 따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 없다면 지금 제일 가까운 시험을 목표로 해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유효기간이 이제 슬슬 지나는 분들이 나오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첫 시험 바뀌고 나서 한국사 시험 이렇게 준비해서 땄던 쌤들 같은 경우에 만약에 그때부터 계속 시험 준비를 하셨다면 슬슬 유효기간이 끝나가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보셔야 되기도 하고 하는 시점이라 잘 준비하시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항목을 보시면 시험 구성이라고 해서 저희가 개정 전, 개정 후 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2차에 걸친 시험 구조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저희는 그 개정 후에 나와 있는 중등 부분 보시면 되는데, 1차에서는 교육학 논술 20점, 그 다음에 전공, 서답형 80점 해서 총 100점 만점으로 시험이 실시되죠. 그래서 1차에서 대부분의 지역에서 1.5배수 TO 모집 인원의 1.5배수를 1차에서 뽑고 그 1.5배수에 대한 전형을 2차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2차 전형 같은 경우 여기에 있듯이 교과 전공들 같은 경우에는 수업 실현, 그 다음에 지역에 따라서는 교환을 짜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면접, 그 다음에 전공에 따라서는 실기나 실험, 실습 등이 있기도 합니다.
근데 요 1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문제를 전국 공통으로 출제를 해서 공통으로 실시를 하니까 준비하는데 큰 차이가 없는데 2차 같은 경우에는 지역별로 지역 교육청별로 전형의 세세한 부분들에 있어서도 좀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그 진행에 있어서도 문제에 있어서도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지망하고 있는, 응시하고 있는 지역에 맞춰서 2차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죠. 그리고 최근 2차 비중이 많이 높아지고 있어서 분위기 자체가 많이 그 1차 끝나고 나서 그 여유 있는 분위기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사실 거의 찾아보기가 힘든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1차에서 1.5배수 안에 드는 게 가장 우선이 되는 그 요소는 맞는데 2차 같은 경우에 원래 재작년까지만 해도 기본 점수라고 해서 그 2차도 100점 만점 기준으로 보게 되면 80점 정도를 기본 점수로 줬습니다. 그러면 2차의 변별이 아무리 많아도 20점인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냥 소위 하는 얘기가 면접이랑 그다음에 수업 시연을 한다고 보면 두 가지 전형을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서 수업을 할 때도 아주 근데 수업 실현에서 그래서 편차가 좀 많이 났죠. 면접보다는. 왜냐하면 수업을 마무리를 못하거나 조건을 주는데 그럼 그 조건에 준해서 그 수업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하는 되게 결정적인 실수들이 눈에 많이 띌 수가 있는 게 수업 실현이기 때문에 교과 전공 같은 경우에는 그 수업 시연이 큰 변수가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면접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전엔 그렇게 까다롭지도 않았었고 그다음에 면접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보통 생각하시는 면접은 들어가서 막 물어보고 대답하고 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구상실에서 문제를 받아서 다 준비를 하고 나서 그걸 가지고 들어가서 그냥 구술 시험의 형식이니까 그냥 혼자 얘기 잘 하고 나오면 되는 시험이었었기 때문에 면접에서는 진짜 막 들어가서 얼어가지고 막 이러고 있다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막 3개를 물어봤는데 뭐 하나도 대답을 제대로 못했다든지 이런 극심한 실수가 있지 않은 이상 큰 차이가 사실 안 났어요. 그러니까 기본 점수를 80점을 준다 그래도 대부분은 90점 이상 점수를 득점을 하게 되니까 1차에서 예를 들어서 컷 기준으로 해서 10점 가까이 높다, 10점 이상 높다 그러면 그 격차를 2차가 뒤집기가 힘들었던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1차에서 무조건 고득점을 받는 게 좋다. 그리고 만약에 1차에 합격을 하더라도 근데 그때는 1차 점수가 그 1차 시험 때 발표가 되는 게 아니었었기 때문에 아니었었고 최종 시험에서 최종 공고가 났을 때 이제 확인이 되는 구조였었기 때문에 내가 몇 점으로 합격을 하는지 실제로 몰라요. 몇 점으로 떨어지는지도 나중에 가서야 알 수가 있는 구조였었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보면 그 컷 근처로 1차를 통과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2차를 뒤집기가 많이 힘들었었어요. 많이 힘들었었는데 최근에 경향을 보게 되면 그래서 이제 좀 그 차이가 좀 많이 줄어들게 됐죠. 그래서 지금 작년부터 기본 점수가 줄었죠. 그래서 그 2차에서 80점을 주는 게 아니라 60점을 기본 점수로 주고 편차를 40점 정도로 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1차에서 아무리 잘해도 컷보다 40점을 잘할 수는 없어요. 아무리 점수가 높아도 실제로 20점 이상 높은 경우도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컷 점수를 알잖아요. 컷 점수를 대충 아는데 전공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아주 낮은 전공들이 60점대가 나오고 아주 높은 전공들은 80점대 중반 정도까지 올라가죠. 거기서 아무리 높아도 20점 이상 높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2차에서 변별의 폭이 40점 가까이가 되는 시험이 되고 실제로 조금 더 예전보다는 확실히 편차를 많이 주고 있고 그런 상태라서 컷 근처에 있는 점수로도 최종 합격하시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있습니다. 확실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뭐 서울 지역이라든지 경기 지역이라든지 아무래도 전형을 좀 더 까다롭게 하고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그 차이들이 좀 많이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일단 전반부에 준비하실 때는 1차를 중심으로 대부분 준비를 하세요. 그런데 2차라고 하는 게 뭐 특별한 게 있는 건 아니고 특히 수업 시험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많이 연습하시는 수밖에 없는데 1차 준비하시면서 사실 그건 어려우니까 근데 결국은 전공 내용이 이어지게 되는 부분들이니까 전공 공부 찬찬히 잘 하시고 그다음에 2차 준비하실 때는 진짜 연습 정말 많이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면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측 가능한 문제들도 분명히 있지만 그다음에 편차를 조금 주는 문제들이나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문제들 그다음에 지금 구상형 말고 즉답형 문제들도 있는데 즉답형 문제들의 그 출제 경향을 보게 되면 정말 이 사람이 교사가 하고 싶은 건가 아니면 그냥 여러 가지 상황들이 교사 시험을 준비하게끔 만들었는가 그게 교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막 되게
다른 직종이랑 좀 다르게 붙잖아요. 전문직이기도 하지만 되게 봉사적인 성격이 강하고 좀 이렇게 뭐 천직이다, 소명이 있어야, 소명의식이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정도로 조금 특수한 직종이긴 한데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려고 하는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억지로 그런 마음을 가져라 이건 아닌데, 근데 대부분 다 교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닌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교사 하고 싶어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보면 교생 갔다 오셨잖아요. 물론 지금 4학년 준비 선생님들은 아직 안 갔다 온 시점입니다. 그래서 과연 내가 어떻게 될지 확인을 못하는 시점이긴 한데 그 교생 갔다 와 보시면 아시는데 교생 가보시면 정말 교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시험 준비하실 때 되게 큰 계기가 되는 것도 나는 별로 교사에 대해서 생각이 없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그냥 교직 친구가 이수해서 같이 이수했고 하다 보니까 그냥 어쩌다 보니까 사범대를 갔고 뭐 그런 경우, 그다음에 하도 집에서 엄마가 그 교사 하라고 하니까 교육대학원에 갔고 이런 케이스들이 제법 있는데 교생을 나가보시면 진짜 이게 되게 그 의미 있는 일이구나, 되게 가치 있는 일이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조금 공부하실 때도 사실은 공부하실 때 중간중간에 되게 하기 싫은 시점도 많고 마음이 힘들고 몸이 힘든 시점들도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견디게 해준 힘이 되기도 하고 결국 2차에서 내가 정말 왜 다른 일들도 좋은 일들이 많은데 직업들이 많은데 굳이 교사를 하고 싶은가, 난 그래서 교사가 돼서 어떤 교사가 되고 싶고 어떤 교육을 하고 싶은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평소에 공부하실 때도 조금 생각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면접에서 점수 차이가 나는 경우들을 보게 되면 약간 그런 부분들에서 그런 의외의 질문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정말 평소에 교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지, 어렸을 때부터 꿈이 교사인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돌려서 물어보는 문제들이 좀 나오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평소에도 너무 막 교사는 역시 방학이 있어서 너무 좋지 뭐 이런 방학이라든지 연금이라든지 안정된 그 고용 그 보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큰 매력적인 요소이긴 맞지만 그래도 이제 교사로서 현장에서 학생들을 만나면서 가르치고 같이 성장해 나가고 이런 활동들의 의미에 대해서 좀 생각하시면서 준비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1차 시험에서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과락이 있죠. 과락이 있어서 총점이랑 상관없이 각 영역별로 교육학, 전공 각 영역별로 40% 미만을 득점하시게 되면 총점과 상관없이 떨어집니다. 근데 전공은 과락이 문제가 되지 않죠. 전공 과락이면 총점이 모자라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막 전공 과락인데 교육학 만점대 전공 과락이라 떨어졌어요.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고 그 반대 경우는 있죠. 전공 점수가 되게 높으신데 교육학이 과락이 나오는 경우 8점 미만이 나오는 경우들은 심심치 않게 있었는데 올해는 모르겠습니다. 올해는 과락 방지용 문제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렇긴 한데 모르겠어요. 점수가 되게 높게 나올 거냐 그러면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올해 시험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높게 나올 수는 없을 텐데 대신에 과락을 막고 싶은 시험은 확실히 맞아요. 과락을 가급적이면 벌어지지 않도록 하려고 만든 문제는 맞아요. 근데 작년 시험까지만 해도 확실히 과락이 좀 문제가 되기도 했었고 좀 지역별로 전공별로 많기도 했었는데 8점 미만이 나오면 떨어지는 건데요. 이 8점이라고 하는 점수가 되게 재밌는 게 저희가 좀 이따 아마 문제 많이들 보셨겠지만 지금 나오고 있는 교육학 문제를 보게 되면 한 문제 안에 4가지 정도의 소항목을 물어봅니다. 이 4개 중에 단 하나라도 내가 정확하게 쓸 수 있으면 8점은 잘 안 나와요. 8점 미만은 잘 안 나와요, 실제로. 그러니까 실제로 8점 미만이 나오려면 4개가 나왔는데 4개 다 진짜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4개, 그러니까 알 것 같은 게 있는데 정확하게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아는 게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뭔가 이렇게 쓰다 보면 이제 잘못되면 8점 미만이 나오는 거고 잘 모르더라도 이렇게 글쓰기 스킬이 되게 뛰어나거나 아니면 우리가 시험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운이잖아요. 그래서 그 운이 좋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때 그러면 그 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 한 항목이라도 알면 8점 미만은 잘 안 나옵니다. 그리고 보통 합격선으로 보는 점수가 14점, 15점 요 정도 되면은 요 정도 점수를 받으셨으면 교육학 때문에 떨어진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그것 때문에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희 상담해보면 작년에 교육학 되게 못 봐가지고 떨어졌다고. 작년 몇 점 받으셨는데 그럼 14점 몇 얼마를 받았대요. 아니라고, 전공 때문에 떨어지신 거라고. 그런 경우. 그래서 왜냐면 계획을 잘못 잡거든요. 그렇게 되면 내가 작년에 교육학 때문에 점수가 그 총점에서 한 1, 2점 빠져서 떨어졌으니까 올해는 교육학에 열중해야지 이러면서 막 전공을 소홀히 하고 교육학을 하신 경우가 있는데 백날 해봤자 그건 소용이 없어요. 왜냐면 전공이 모자라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 점수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14점 이상이 나오셨으면 교육학은 그냥 잘 하셨어요. 그냥 최선을 다해서 받을 만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합격하시는 분들 보면 고언절입니다. 14점 이상부터는 그냥 합격 물론 그 이하도 합격을 하는데요.
그 이상도 합격을 하지만 그 이상, 그 언저리부터는 대부분 그러니까 괜찮은 점수를 받은 거고, 그다음에 14점을 받았는데 1차에서 떨어졌으면 그 다음에 공부하실 때는 전공 공부를 좀 더 계획을 잘 잡으셔서 더 치열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실제로 올릴 여지가 더 있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또 그 14점이라고 하는 점수가 또 재밌는 게 4개가 있었잖아요. 4개가 있었으면 이 중에서 3개는 확실히 알고 써야 14점 언저리가 나오는 점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꽈락을 받기도 되게 힘든 시험이고, 그다음에 고득점을 받기도 생각보다 조금 힘든 시험. 나는 대충 다 알 것 같은데, 대충 다 알고 쓴 것 같은데 생각보다 점수가 조금 더 빠지고 하게 되는 게 어쩔 수 없는 시험의 그 특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 막 목표를 되게 높게 잡으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게 나쁜 건 아닌데 현실적으로 실제로 합격하시는 분들 보면 어쩔 수 없이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그 한 15점 정도 언저리 그 이상을 목표로 잡아서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거고, 15점 이상을 받으시려면 4개 항목 중에 3개는 확실하게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 하나는 생판 처음 보는 거면 상관없어요. 모두가 다 똑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이제 하나는 어느 정도 뭔가 본 적이 있어서 가볍게라도 쓸 수 있다, 이 정도 느낌이면 교육학 같은 경우는 큰 무리 없이 그 정도 언저리 점수가 나온다고 볼 수 있는 시험입니다. 전공마다 워낙 전공의 편차가 좀 크기 때문에 일관되게 막 얼마가 나오면 반드시 합격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어려운데, 교육학은 그 정도. 그다음에 20점이잖아요. 전공이 80점이고 교육학이 20점이잖아요. 그러니까 교육학은 뭐 가끔 그런 분들이 드물게 있긴 하지만 뭐 교육학 공부하느라 전공 공부를 못했다든지 뭐 그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계획 잡으실 때도 전공 위주로 철저하게 잘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지역별로 제법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특이하게 강원 지역 같은 경우에는 1차에서 2배수를 뽑죠. 2배수를 뽑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되게 큰 변수가 될 수 있고, 또 유명한 경기 지역 같은 경우 2차에서 면접을 볼 때 집단 토의 면접을 추가해서 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실험, 실습, 실기 이런 부분들이 서울 경기 지역이 상대적으로 좀 까다로운 편입니다.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 좀 까다롭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쌤들 전공이나 이런 상황에 맞춰서 잘 꼭 티오만 보시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 다 보시면서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 시험이고,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실제 교육학 시험, 교육학 논술의 시험, 교육학 논술 시험은 어떤 시험인지 목적 부분 나와 있네요. 저희가 원래 객관식 시험을 봤었잖아요. 객관식 오지선다형 시험을 봤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객관식 시험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어렵고 쉽고를 떠나서 아무래도 단편적인 지식, 이론적인 지식들을 확인하는 성격이 강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필요로 하는 교사가 보다 전문적이고 실제적인 문제 해결 능력이 필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고차원적인 사고 능력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에 부응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시험이 몇 년 전에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페이지를 보시면 교육학 논술의 평가 요소,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시험의 배점 구성 요소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교육학 논술의 평가 부분은, 첫 번째, 정확한 교육학 지식, 얼마나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객관식이 쉬우냐 서술형이 쉬우냐 사람마다 다르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공부하기에는 무조건 서술형 시험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객관식 시험은 우리 객관식 쌤들 또 이렇게 돌이켜보시면 수능을 본 게 되게 엊그제 같은데 되게 오래됐죠 벌써. 그래서 수능 시험 보실 때도 보면 분명히 내가 다 뭐 이렇게 사탐이든 과탐이든 문제 풀어보실 때 탐구 영역 문제 푸시다 보면 분명히 내가 알고 있는 부분들도 풀 수는 있는데, 몰라도 정확하게 암기를 못했어도 문제를 읽다 보면 이런 느낌이라면, 이런 흐름이라면 답이 이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식으로 유추가 가능한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다 외우지 않아도 저희가 운전면허 시험만 봐도 사실 약간 그렇죠. 이런 흐름이라면 이런 바보 같은 짓을 답으로 찍진 않겠지,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가능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서술형 시험 같은 게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전반적인 구조를 내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 구조에 맞춰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정확하게 인출해낼 수 있어야 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공부의 양이 많은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 정확한 지식을 인출해낼 수 있도록 전체적인 구조를 내가 암기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교육학 지식 필요하죠. 그다음에 비판적 문제인식 능력, 문제에서 요구하는 걸 정확하게 쓰라는 건데요. 은근히 잘 못 쓰세요. 은근히 잘못 읽으세요.
그리고 은근히 실수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뭐 두 가지를 제시를 해주고 이 두 가지 각각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두 가지씩 써라. 그러면 그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은근히 그걸 잘못 읽고 첫 번째 건 두 개를 쓰는데 뭐 뒤에 거는 하나만 쓴다든지 그 반대로 쓴다든지 장점 단점을 하나씩만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에서 정확하게 요구하고 있는 그 사안들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시고 잘못 쓰시는 경우들이 제법 있습니다. 되게 이상해요.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런 실수를 되게 많이 하십니다. 저희 이렇게 논술 보고 나면 논술 본 거 가지고 이제 개별 상담을 진행하는 게 있거든요. 진행하다 보면 되게 이상한 걸 틀린 분이 있어서 아니 여기 왜 이렇게 쓰셨냐고 물어보시면 자기도 그렇게 쓴지 몰랐대요. 나는 그렇게 안 쓴 줄 알았는데 답안지를 받아보고 깜짝 놀랐다고 되게 이상하게 써져 있더라고. 그다음에 제가 개요도 쓰잖아요. 그러면 개요에 썼던 거랑 실제 답안지에 쓰는 게 다른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요. 개요에는 있는데 답안에는 없다든지 개요에는 멀쩡하게 찾았는데 답을 옮길 때는 아닌 것 같아 이러면서 우리 왜 답안 수정하듯이 고쳤는데 이제 원래 게 맞다든지 그런 경우는 뭐 흔히 있는 일들이긴 하지만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해하고 정리하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나머지 부분들이랑도 이어지는 건데 많이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한데요.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내가 아는 걸 그냥 다 쓰면 안 돼요. 문제에서 쓰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요구하는 게 있잖아요. 그럼 요구하는 거를 정확하게 찾아서 그걸 보여주듯이 쓸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불안하단 말이에요. 글을 쓸 때, 답을 쓸 때는 불안하기 때문에 이건 것 같긴 한데 정말 이걸까? 불안하니까 그럼 다른 거 내가 공부해서 알고 있는 것 이것도 써야지 저것도 써야지 쓰다 보면 되게 그 문제에서 요구하는 방향에 맞지 않는 흐린 내가 쓰고 싶은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그냥 쫙 나열하는 줄줄이 나열하는 글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는 거랑 상관없이 최근에 경향을 보게 되면 문제에서 되게 분명하게 뭔가를 요구를 하고 있고요. 분명하게 요구하고 있는 부분들을 내가 분명하게 쓰는 건 연습이 필요해요. 생각보다 연습이 필요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요구하는 부분들을 맞춰서 정확하게 서술하는 능력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이론의 실질적 활용 능력을 확인하고자 한다. 그래서 이론을 단지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항상 구체적인 문제 상황과 함께 주어지잖아요. 그럼 그 상황에서 해당하는 이론 지식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결국 우리가 교사가 돼서 현장에 가서 겪게 되는 문제 상황에서 이런 문제들을 알고 있는 전문적 지식을 동원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물어보는 형식 연습이 필요하겠죠.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 모든 것들이 글쓰기를 통해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글쓰기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기본적인 수준이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교육학 논술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가지는 부담은 제 글이 이렇게 별론데 내 글이 이렇게 별로고 나는 글 쓰는 게 정말 어려운데 이런 글로도 괜찮을까요? 라고 많이 염려를 하시고 실제로 글쓰기에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쓰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쓰는 그 글은 남들이 읽었을 때 무슨 말을 하는지 명확하게 전달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이야 정말 잘 썼다. 어쩜 이렇게 멋진 글을 쓸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봤자 점수를 더 줄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시험 구조 자체가 그래요. 그리고 그런 생각이 잘 들지도 않고 이렇게 드는 게 과연 좋은 건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주제 자체가 그런 생각이 들 만한 주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글을 쓰는 게 막 우리가 시대의 비전을 제시하는 것도 아니고 막 그런 것도 아니고 되게 분명하게 뭐에 대해서 쓰세요. 장점 두 가지, 단점 두 가지 쓰세요. 이러고 있는데 그걸 읽고 이런 장점과 이런 단점이 있었단 말이냐. 감동을 어떻게 해요? 그걸 보면서 사람의 막 마음을 울리고 막 나의 그 앞으로 뭐 사표로 삼겠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글에 대해서 너무 부담을 안 가지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처음에 이걸 잘 못 깨요. 글을 너무 잘 쓰고 싶어 하세요. 너무 잘 쓰고 싶어 하셔서 서론부터 막 되게 멋진 첫 문장으로 시작하고 싶어 하고 문장 하나하나가 되게 멋지게 유려하게 잘 연결되기를 바라시는데 저는 딱 깨놓고 말씀드려서 우리가 쓰는 교육학 논술은 문장이 쓰는 글이 아니에요. 키워드가 쓰는 글이에요. 문장이나 단락이 쓰는 글이 아니고 그냥 키워드, 정확한 키워드가 눈에 들어오면 그 글이 좋은 글이에요. 정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2차 시험에 나오는 문제면 조금 다를 거예요, 성격이. 근데 1차잖아요. 우리 1차 경쟁률 잘 알잖아요. 1차 경쟁률 막 보통 다 수십 대 1이고 뭐 되게 힘든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50대, 60대 1도 넘어가는데 그 시험에서 1차 답안지를 채점하는데 문장 하나하나 야 너무 연결이 자연스러워 라고 해서 점수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실제로 없어요. 좀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 서술에 있어서 욕심은 버리시고 대신에
누가 읽어도 명료하게 전달되는 글을 쓰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평소에 글을 잘 쓰셨던 분들이 조금은 글을 쓰시는 연습을 오히려 좀 이렇게 그러니까 평이하게 쓰시는 연습, 그냥 군더더기 없이 쓰시는 연습이 조금 필요한 부분입니다. 글을 잘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누가 읽어도 술술 읽히게 되게 쉽게 쓰시는 분들이 있고 곱씹어서 읽어보면 굉장히 멋진 글을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후자가 되게 위험한 유형이에요. 곱씹어서 봤을 때 이런 의미가 있구나. 근데 채점자들이 곱씹어서 2번, 3번 읽고 막 생각하고 아까 그 글은 그런 뜻이었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없는 채점 환경이기 때문에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곱씹어서 이런저런 막 읽을수록 속뜻이 우러나온다. 그러면 3명이 채점을 하면 그 중에 한두 명은 잘못 이해를 할 가능성이 있는 글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누가 봐도. 그래서 이제 막 채점 복귀하고 나중에 점수 나오고 나면 복귀해서 막 올리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그럼 복귀하고 나서 들어보면 막 고득점 받은 글들이 그렇게 글 자체가 유려하지 않은 글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아니 저런 글이 어떻게 저 점수를 받고 내가 막 눈을 감고 써도 저거보다 잘 쓸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저 글이 키워드가 누가 봐도 쉽게 확확 드러나는 글이기 때문에 더 단순해 보이고 약간 유치해 보이지만 채점을 할 때는 좀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욕심을 버리고 편안하게 쓰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맞춤법을 틀리면 안 되겠죠? 그다음에 지켜야 하는 건 맞춤법 틀리지 마시고 그다음에 주어 서술어 불일치하지 않는 거 그다음에 문장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복합적이어서 2번, 3번 읽지 않게 만드는 그것만 아니면 큰 무리는 없으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연습하기 위해서 우리가 크게 교육학 논술 공부하실 때 지켜나가셔야 하는 대원칙은 아래쪽에 박스 첫 번째 이론을 꼼꼼히 공부한다. 그리고 이 이론을 꼼꼼하게 공부한다라고 했을 때 이 꼼꼼함의 정도가 어디까지일까? 가 항상 우리가 의사 결정을 해야 되는 여기까지 볼까 말까를 결정해야 되는 되게 중요한 요소인데 혼자 결정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특히 혼자 결정하는 것보다 제일 나쁜 게 스터디를 하시면서 결정하는 게 제일 위험합니다. 이론 공부를 하시잖아요. 제가 그런 경우 되게 많이 봤는데 이론서들을 정해요. 정해서 혼자 막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강의를 듣고 안 듣고가 문제가 아니라 강의를 들어도 똑같아요. 강의를 들으셔도 그런 식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결국 똑같은 결과에 이르게 되는데 공부하다 보면 너무 많아요. 양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도저히 못할 것 같아요. 1년 안에 내가 전공 공부도 하고 교육학 공부도 다 해서 시험을 봐야 되는데 다 못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판단을 해야 돼요. 내가 이 이론은 본다 안 본다. 혹은 이 이론은 기본적인 구조까지 보겠다. 세부 사항까지 보겠다. 절차 다 외우겠다. 이런 식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혼자 공부를 할 때 의사결정을 하라 그러면 불안해요. 불안해서 아니 내가 뭐라고 이걸 빼고 넣고 한단 말이냐라고 고민을 하는데 3명만 모이잖아요. 스터디에서 3명만 모이면 굉장히 쉽게 의사결정을 합니다. 이거 봐야 될까요? 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보기 싫다는 얘기거든요. 난 이게 보기가 싫다. 그럼 옆에 있는 사람도 사실 똑같아요. 마음은 똑같아요. 그렇죠. 이거 봐야 될까요? 라고 한 명 얘기를 하죠. 그럼 3명 뺍시다. 그러면 다들 되게 마음 편하고 왜냐하면 나 혼자 빼는 게 아니라 3명이 같이 뺐거든요. 같이 뺐으니까 나만 안 보는 게 아니라 저 2명도 안 봐요. 든든해요. 든든해서 계속 추려나가요. 추려나가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스터디에서 이론을 줄여나가기 시작하면 정말 끝도 없이 밑도 끝도 없이 줄어버려요. 줄어버려서 나중에 보면 이제 모의고사라든지 문제풀이 할 때 보면 여기까지 봐야 되는 거였냐 이것도 봐야 되는 거였냐고 깜짝깜짝 놀란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스터디에서 줄이시는 건 조금 위험하고 스터디에서 줄이시더라도 좀 이렇게 어떤 가이드를 가지고 기출이라든지 출제 경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그 근거를 해서 줄이셔야 되는데 대부분 줄이시는 기준이 딴 게 없어요. 내가 보기 싫으면 빼요. 내가 보기 싫으면 빼고 복잡하면 빼요. 그다음에 그 기준은 안 나올 거예요. 안 나올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빼시는데 그게 되게 불확실한 기준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본다라는 건 끝이 없는 건 맞는데요. 뒤로 갈수록 꼼꼼하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오면 가까울수록 교육학은 꼼꼼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에는 큰 이론을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큰 구조를 잡으시는데 매진을 하시고 그래서 그 뼈대가 서면 그 뼈대에 세부적인 살을 붙여나가는 꼼꼼하게 봐나가시는 과정은 정말 시험 직전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가장 안전합니다. 근데 올해 시험처럼 나오면 이런 얘기를 해도 참 소용이 없기는 해요. 올해 시험은 상대적으로 좀 쉽다고는 했는데 그렇긴 한데 지금 변별이 될 수 있는 문제 항목들을 보게 되면 되게 디테일한 공부가 필요한 부분들도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러니까 그건 것 같아요. 합격을 하고 싶은 마음이면 볼 수 있는 한 최대한
최대한 많이 볼 수 있는 만큼 보는 게 제일 좋지 않겠나. 그래서 교육학 이론을 꼼꼼하게 보자라고 한 것의 그 기준은 내가 시험 공부를 하면서 볼 수 있는 최대한이 가장 꼼꼼함이 되어야 합니다. 교육학 전공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교육 현장의 문제도 관심을 가지자. 우리가 공부하시다 보면 바쁘기도 하고 또 사실 계속 공부만 하는데 좀 쉬는 그 시간에는 이런 거 말고 좀 다른 거 전환할 수 있는 것들, 리프레시하는 거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인터넷 포털이라든지 뉴스라든지 그런 거 나와도 되게 내가 좋아하는 것들 위주로 보시게 되는데, 뭐 연예 뉴스나 스포츠 뉴스나 이런 거 위주로 보시게 되는데, 사회면에 나오고 있는 교육 관련된, 학교 관련된 이슈들이 있으면 그게 약간 이슈가 되고 있고 이야기가 되고 있으면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합니다. 최근에 지금 뭐 이렇게 관련돼서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되면 뭐 새 교육과정 이야기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고, 뭐 자유학년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2020년, 2022년부터 해서 고교 학점제 얘기도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거 보면 뭐 나랑 상관없어. 고등학교 졸업한 게 언젠데. 그리고 막 그 수능 절대평가 여기 나오면 뭐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냐고, 변별이 되겠냐고, 남의 일처럼 나는 대학을 졸업했으니까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런 학교 관련된 뉴스나 그 뭐 현장에서 이야기들이 나오면 앞으로 쌤들이 공부하실 때 항상 교사 입장에서, 그러니까 예비 교사 입장에서 내가 가서 근무하게 될 학교에서 벌어질 일들이기 때문에 전부 다 내가 교사로서 학교에서 일을 하면, 내가 만약에 고등학교 교사로 있는데 그 선택형, 그 학점형, 선택 학점제 방식으로 수업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나는 내 수업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될까? 내 교과의 수업은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되고, 학생들의 진로 지도나 그 이제 시간표 짜는 부분들에 대한 지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답을 찾을 필요는 없어요. 답을 찾을 수도 없고, 답을 찾으라는 게 아니라 관련해서 그런 고민을 하시는 것 자체가 되게 그 의미가 있습니다. 1차 문제도 그렇고 교육학 문제, 논술도 그렇고 그 2차에서 보시게 되는 면접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다 그런 시사적이고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학교 현장에서의 문제들과 연관된 것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에 관심을 가지셔야 하고요. 그다음에 이론 공부하실 때 보통 이상하게 교육학 싫어하시더라고요. 재밌지 않아요? 택도 아닌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그래서 많이 여쭤보면 그런 거 있어요. 교육학 중에서, 교육학 되게 영역이 많잖아요. 그럼 영역 중에 어떤 거 제일 좋아하세요? 그럼 다들 대답을 못 해요. 어디를 좋아하느냐고, 왜? 그래서 그런데 어디를 싫어하세요? 그럼 다들 막 얘기해요. 어떤 영역이 가장 싫으세요? 그럼 뭐 행정이요, 평가요, 뭐 교수 이론이요, 심리요, 철학이요, 역사 다 나와요. 모든 영역 결국은 다 나와요. 다 싫대요. 그래서 되게 보통 싫어하시는데, 그렇죠. 전공은 재밌어서 선택하신 거겠지만 교직 과목은 어쩌다 보니 그냥 교사를 하려면 들어야 되는 수업이라 그 절박함이 좀 다르긴 한데, 그래도 은근히 재밌어요. 그래서 그걸 좀 재밌게 만드는 방법이, 그 교육학 공부하실 때도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답을 찾으라는 건 아닌데, 공부하시면서 이 내용은 도대체 교사로서 내가 일을 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 내가 이 이론을 아는 게 도대체 교사인 나한테, 교사로서의 나한테 어떤 도움이 될까? 철학 같은 거 공부하시면 있죠. 뭐 실존주의 철학 같은 거 보면서 뭐 나와 너의 만남 이런 거 막 나오면, 그럼 내가 이런 실존주의적인 관점으로 학생을 대하면 뭐가 다를까? 대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 내가 그냥 실존주의적 교사가 된다 그러면 학생을 어떤 눈으로 보는 걸까? 그럼 이게 도움이 될까? 이런 식으로 답을 찾으라는 게 아니라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교사는 어떤 교사일까? 그냥 생각해 보시는 거. 그것 자체가 좀 더 현장 중심적인 공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와중에 보면 교육학 영역 그 많은 것들 중에 가장 덜 싫어하시는 영역이 교육 심리거든요. 근데 심리는 사실 조금 재밌죠. 왜 재밌냐면 경험적으로 내가 공부를 해보니까, 내가 공부를 할 때 어떨 때 공부가 하기 싫었는지, 뭐 동기 같은 거 공부를 하면 특히 동기가 되게 와닿죠. 왜냐하면 정말 내 일처럼 그 와닿는 부분이라 재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도 유난히 재미가 없으면 행정 같은 거 보시면서, 아니 도대체 SBM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해가지고, 그럼 SBM 방식으로 되게 학교가 알아서 책임을 지고 운영을 한 학교에서 내가 교사로서 일을 한다 그러면 그게 학교 경영 문제뿐만이 아니라 내가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떤 사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하루도 안 들리는 날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게 되면 조금은 더 그 실제감 있게 공부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요 세 가지 대원칙 가지고 공부하시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육학도 그렇고 전공도 그렇고 1년이 참 길고 짧아요. 공부하는 1년은 진짜 길고 짧아요.
맨날 그런 얘기죠. 하루하루 공부한 거 너무너무 긴데 지나고 나면 너무 금방 지나 있다고. 그렇긴 한데 진짜 길고 힘들고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 막상 시간은 부족하고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어차피 내년 다가올 1년 같은 경우에는 교육학이든 전공이든 계속 공부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랬으면 어차피 하는 공부대 좀 재밌게 하면 좋잖아요. 재밌게 하면 좋고 어차피 하는 공부대 합격하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예비 교사의 마음, 내가 교사가 돼서 현장에서,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는 게 훨씬 덜 힘들게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 좀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4페이지를 보시면 기출문제가 있습니다. 기출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향을 보는 겁니다. 이 시험 자체가 어떤 부분들을 어떻게 요구하는지를. 아마 풀이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이번 시험은 특이하게 그래프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시험 문제를 처음 보시는 쌤들이 아니 그래프가 드디어 나왔다. 그래프 해석하는 건가 했더니 아무런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원래 그래프를 그렸을 때는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의도가 있어서 이걸 가지고 좀 더 세부적으로 확인을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난이도 조절에 좀 문제가 있어서 그걸 많이 변화시킨 문제인 것 같아요. 보면 첫 번째 항목 같은 경우에 워커의 그 수기 모형 같은 경우 원래 워커란 이름을 안 주고 물어봤었어야 되는 그 항목인데 불안하니까 이름까지 들어갔던 거죠. 그래서 그런 난이도 조절이 좀 보이기는 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그래프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그건 큰 변수는 아니었고, 자, 이 시험에서 평가를 하고자 하는 대상이나 경향성을 좀 살펴볼게요. 자, 보시면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다음은 A. 중학교 학생들의 학업 특성 조사 결과에 관해 두 교사가 나눈 대화 중 일부다 라고 해서 중학교 상황에서 학생들의 학업 특성 조사를 한 후 그 결과에 대해서 교사들이 대화를 한다라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상황을 줬습니다. 생길 법한 상황이죠. 있을 법한 상황이죠. 굉장히 이론적으로 동떨어져 있는 상황이 아니고 우리 학교 학생들 조사를 해봤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럼 보통 뭐 얘기하겠죠. 이게 무슨 의미? 우리 학교 학생들 도대체 어떤 학생들일까? 우리가 지도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가지고 회의도 하고 얘기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대화의 내용을 봤더니 첫 번째 교육 과정과 관련된 부분이 있었고요. 두 번째 수업은 우리가 교수 이론 및 공학 할 때 공부하시는 부분이죠. 그다음에 평가, 그다음에 장학, 행정에서 보는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가끔 후반부 가면 후반부도 아니지만 어디가 제일 중요하느냐 많이 물어보는데 저는 확실하게 말씀해 드릴 수 있는 게 중요한 순번은 정해져 있다. 교육학 영역에서 그러니까 중요한 게 진짜 중요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영역을 순서대로 꼽아보면 행정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으니까요. 행정. 그 다음에 과정 역시 안 빠졌으니까요. 그 다음에 평가 자주 나왔으니까요. 그 다음에 교수 요 4가지 중에 3개는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 문제는 4개가 다 나왔어요. 거기에서. 근데 그거는 누구나 다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만큼 자주 나왔던 부분에서 출제가 됐던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론 공부를 하실 때는 처음부터 순차적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되게 필요해요. 교육학 같은 경우에 큰 틀을 잡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좀 더 힘을 쓰셔서 공부해야 되는 영역과 그렇지 않은 부분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4가지 영역. 행정, 과정, 평가, 교수 요 4가지는 정말 압도적으로 중요한 영역입니다. 이 영역에서 반드시 2-3개는 나올 거예요. 내년도 비슷할 거예요. 2-3개는 이 안에서 반드시 나옵니다. 심리만 보시면 안 돼요. 심리는 최근에 거의 안 나오고 있어요. 녹아 들어가서 나오거나 잘 안 나오고 있어서 그럼 또 내년에 갑자기 심리가 나올 수도 있겠죠. 나올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일단 확률적으로 요 4가지 영역에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요 4개는 먼저 보시면 안 됩니다. 먼저 보실 영역은 아닙니다. 이 영역 자체가 보면 행정도 그렇고 교수도 그렇고 평가도 그렇고 얘네는 따로 띄어서 봐서 이해가 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쌤들 교직 수업도 생각해 보시게 되면 행정이나 평가는 절대 첫 학기에 잘 개설되지 않습니다. 첫 학기에 개설되지 않고 후반부에 갑니다. 교수 이론 같은 경우도 후반부에 개설이 되는 이유가 다른 걸 먼저 공부를 해야 그걸 가지고 이해를 할 수 있는 사항들이 되게 많은 후반부에 공부해야 되는 영역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있더라도 중요도 자체는 굉장히 높은 영역들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시점에 열심히 하실 필요가 있고 후반부에 가시게 되면 이 4영역을 정말 열심히 반복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 영역이에요. 자, 이 4가지 영역을 활용을 해서 주제를 줍니다. 학생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는 교육이라는 주제로 논의를 하라. 20점. 자, 제시문에서는 이번에 정보가 있는 부분들도 있었고 없는 부분들도 있긴 했지만 이건 뭐 부가적인 것들이고 저희는 그러고 나서 배점을 봅니다.
자, 논술의 내용이 총 15점이죠. 첫 번째 항목, 박 교사가 제안하는 워커의 교육과정 개발명의 명칭을 써라. 이 모형을 교육과정 개발에 적용하는 이유를 3가지를 써라. 자, 명칭을 구체적으로 요구를 했고, 그 다음에 적용해야 되는 이유를 3가지를 쓰라 그랬어요. 그럼 각 항목당 1점씩 배점이 되어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우리 문제가 모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구하는 사항 자체는 조금 불확실할 수가 있지만, 거기서 채점을 하겠다라고 딱 제시를 하는 부분은 명칭 써라. 그 다음에 필요한 이유 3가지 써라.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게 분명하게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그랬을 때 쌤들이 답을 서술하시는 방식은, 명칭이 여기 있네? 적용해야 되는 이유 3가지가 여기 순차적으로 하나, 둘, 3개가 보이네? 라는 게 확 들어와야 돼요. 이게 녹아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녹아 들어가 있거나 빙빙 돌려서 설명을 하면 안 되고, 누가 봐도 여기 명칭이 있구나, 누가 봐도 적용해야 되는 이유 3가지가 있구나, 장점 3가지가 아니라 적용해야 되는 이유 3가지가 확실히 서술이 되었구나라고 해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드러나게 서술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냥 워커의 그 수기 모형에 대해서 서술하세요, 이런 문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모형에 대해서 쓰라 그러면 도대체 개념을 쓰고 장단점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써야 되는지가 모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쌤들이 쓰실 때도 그럼 내가 알고 있는 워커의 그 수기 모형의 전반적인 사항들을 다 쓰고 이걸 쓰면 되나, 그렇게 쓰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쓰시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 외에 다른 부가적인 사항들이 너무 많이 서술이 되게 되면 포커싱이 안 되고 이 사람이 문제 이해를 제대로 못했다고 판단을 해요. 불확실하니까, 뭘 써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이것저것 다 쓴다라고 판단을 해서 제대로 된 점수를 못 받으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 항목도 마찬가지죠. 박 교사가 언급하는 PBL에서 학습자의 역할 2가지를 써라. PBL에 적합한 문제 특성을 써라. 그 특성이 주는 학습의 효과를 써라. 굉장히 구체적이죠. 그냥 PBL에 대해서 쓰세요. PBL이 어떤 점에서 좋은지 쓰세요. 이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문제의 성격을 규정을 해라. 학습자의 역할을 설명을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디테일한 사항들을 서술을 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번째 항목, 평가 유형의 명칭, 이 유형에서 개인차에 대한 교육적 해석을 1가지 써라. 김 교사가 제안하는 2가지 평가 유형의 개념을 서술을 해라. 이거 되게 쉬운 부분이긴 했지만 개인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약간 두루뭉실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디테일한 요구가 있었죠. 이번 문제는 다들 쓸 때는 굉장히 쉽다고 생각하고 썼을 텐데 나중에 채점이 된 결과를 보면 결코 그렇게 쉽진 않을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항목이 전부 다 하나씩 걸린 부분들이 다 있어요. 지금 보면. 그다음에 4번째, 김 교사가 언급하는 교내 장학의 유형의 명칭과 개념, 그 활성화 방안을 2가지를 써라. 그러니까 쌤들이 공부를 하실 때 방향이 되게 확실하게 보이는 게 뭐냐면, 전반부에는 여기 보면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이론이 뭐예요? 개념이 뭐예요? 라고 찾으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교육학은 크게 보면 읽었을 때, 상황을 읽었을 때 이거 무슨 이론이야 라고 내가 파악이 되는 게 첫 번째예요. 뭔지를 알으셔야 되고, 알고 나서 구체적인 세부사항, 개인차의 특성이 뭐냐, 장점 2가지 뭐냐, 적용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방안 2가지 뭐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들을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그럼 그 세부적인 부분들도 내가 키워드화해서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쉽고 어렵고를 떠나서 쌤들이 앞으로 그 교육학 같은 경우 공부하실 때 방향이 크게 2가지가 뭐냐면,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해가 된 상태에서 문제를 보셨을 때 뭘 지금 무슨 이론을 설명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첫 번째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 해당 이론들의 세부적인 디테일한 서술들까지도 암기를 어느 정도는 하고 계셔서 그런 것들을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좋은 말로 풀어서 쓰시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알고 계신 키워드를 강조하면서 글을 쓸 수 있도록 좀 디테일한 암기를 하시는 것, 2가지가 다 필요한 시험입니다. 그래서 하려고 하면 끝이 없어요. 잘하려면 끝이 없는데 순서는 있어요. 세부적인 디테일 암기는 항상 후순위예요. 가장 중요한 건 이해하고 구조를 잡아서 얘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구나라고 하는 걸 스스로 파악할 수 있는 게 무조건 첫 번째 순위고, 그것이 된 다음에 세부적인 암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급하니까 세부적인 암기부터 시작하신 분들이 있어요. 정말 사상두각이에요. 와르르 무너져요. 와르르 무너져서 기본적인 토대를 잡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암기, 그 다음에 암기는 끝이 없다.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논술의 구성 및 표현 부분에 논술은 서론 본론 결론으로 구성해라 1점. 그 서론 본론 결론으로 구성하지 않으면 1점 빼겠다는 얘기네요. 서론 결론이 없으면 1점 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점 정도는 안 받아도 되지 않나, 이런 마음, 난 본문만 쓰겠다.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되는 거고, 주어진 주제와 연계해서 서술을 하는 게 2점 들어가 있습니다. 제법 큰 점수죠.
주어진 주제와 연계를 하라고 하는 건 이거 가지고도 지금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긴 한데 원칙은 분명해요. 주어진 그 주제 논이라고 하는 건 주제와 연결해서 전체 글이 서술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글을 쓸 때 서론을 쓰고 본론을 쓰고 결론을 쓰잖아요. 그럼 주제는 이 글의 가장 큰 말 그대로 주제죠. 이 글을 쓰는 이유죠. 이것 때문에 글을 쓰는 거잖아요. 이 주제는 서본결에 다 확인이 돼야 돼요. 다 보여야만 합니다. 가끔 보면 서론이랑 결론에만 주제 논의를 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원칙적으로 주제라고 하는 건 모든 부분들에 다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결론에서 주제 논의를 좀 더 상세하게 하시는 경우들도 있기는 하나 본문에 가볍게라도 이야기가 되는 것이 안전하겠죠. 그리고 글 전체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연결고리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본 강의 시작하면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드리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글을 쓰실 때 원칙은 분명해요. 서론은 두 가지 요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제, 문제, 논의의 필요성. 그 다음에 주제, 문제 제시. 이 글 같은 경우에는 주제가 뭐였느냐. 주어진 주제가 학습자들의 학생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는 교육이 주제였었잖아요. 그러면 학생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는 교육을 우리가 왜 지금 이 시점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 그 주제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논의할 만한 가치가 왜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게 되는 것이 도입문장, 주제, 논의의 필요성이 되는 겁니다. 다양한 특성들에 맞는 교육이 중요해요? 중요하니까 냈겠죠. 문제로 낼 정도면 중요하다고 믿으니까 냈겠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가 의심하지 마시고 중요하지.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서술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창의 융합 인재의 필요성이 뭐 더 증폭되고 있는 이 시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왜 학생들의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교육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그래서 이 글에서는 학생들의 다양한 특성에 맞는 교육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교육 과정, 교수, 평가, 행정의 측면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럼 서론이 끝이에요, 그냥. 그러고 나서 매 단락, 아까 서론에서 그 네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했으니까 본론은 네 가지의 단락으로 구성을 해서 각각의 사항들을 논의하시면 되겠죠. 그랬을 때 첫 번째가 우리가 그 워커의 수기 모형, 교육 과정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수기 모형 자체를 논의하는 게, 수기 모형을 학교에서 활용하는 것이 학생의 다양한 특성에 근거를 하는 교육을 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왜 좋은지에 대해서 단락 마무리 부분에 간단하게 서술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길지 않게 막 또 신이 나서 쓰시다 보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사항보다 주제 논의를 길게 하신 경우들이 있거든요. 아니에요. 오버예요.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간단하게 한 문장, 한두 문장 정도. 그래서 절대로 세 줄을 넘지 않게 한 두 줄 정도 언저리로 서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매 단락 그게 똑같아요. 그러고 나서 결론에서는 그래서 큰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주제 중심의 요약 해주시고 마지막에 재현까지 가면 돼요. 재현은 보통 노력이에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근데 노력의 주체가, 노력의 스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사 입장에서 어떤 노력을 하면 좋을지, 조금 더 범주가 넓으면 학교 입장에서 어떤 노력을 하면 좋을지, 좀 더 커지면 우리 교육 전체가 혹은 우리 사회 교육 전체가 어떤 노력을 하면 되는 것인지, 이런 측면에서 재현을 해주시면 마무리가 깔끔하게 될 수 있습니다. 서론 결론 다 쓰면 점수 얼마 줍니까? 1점 줍니다. 아무리 잘 써도 1점입니다. 아무리 잘 써도 1점이기 때문에 막 서론 쓰시면서 10분씩 고민하시고 막 문장 썼다 지웠다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문제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명확하게 도입해주고 이상한 얘기만 안 하시면 돼요. 실제로 시점 들어가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몇 개 읽다 보면 잘 안 본대요. 서결 같은 경우에 그렇게 애를 써서 읽기가 힘든 상황이라고 다들 얘기를 하죠. 그럴 것 같죠. 게다가 글을 다 잘 쓴 글을 읽는 것도 아니잖아요. 뭐 되게 이상한 글들이 나올 텐데 읽다 보면 이런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네. 이러면서 대충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서결 같은 경우는 대충 쓰시라는 게 아니라 너무 부담을 가지지 않고 쓰셔도 큰 무리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글 자체가 요구하는 게, 문제 자체가 요구하는 게 보면 생각보다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우리는 막연하게 뭔가 전반적인 것들 막 논의해야 되고 내가 내 생각을 써야 될 것 같고 한데 가만히 보시면 실제로 내가 내 생각을 쓸 부분이 별로 없어요. 내가 뭔가 주장을 할 부분은 거의 없고 알고 있는 정확한 이론에 근거를 해서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사실적인 정보들을 정확하게 서술하시는 게 중요한 시험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글을 잘 쓰시면 물론 유리한 시험은 맞아요. 평소에 나 글 쓰는 거 너무 좋아하고 막 취미가 레포트 쓰기다 하시면 상관이 없는데 근데 보통 다들 글 쓰는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근데 이건 근데 다 똑같이 나중에 얘기를 하니까 처음에는 난 글쓰기가 힘들어서 논술이 힘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아는 게 없어서 힘들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이론을 내가 빨리 알아서 그게 생각이 나면 그냥 글이 잘 써지고 그렇지 않으면 막 억지로 글을 쓰니까 너무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쓰는 논술은 문장이 쓰는 것도 아니고 그냥 키워드가 쓰는 글이기 때문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키워드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글이 그냥 쫙쫙 나가는 거고요. 아니면 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일 큰 무기는 결국은 이론이에요.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이론이기 때문에 이론을 가지고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부터 출제, 경향, 예시 기호들 나와 있는데 이건 많이들 보신 거니까 그냥 넣어둔 거예요. 그 다음에 8페이지를 보시면 교육학 참고 학습 자료라고 해서 가끔 질문이 들어와서 그냥 넣어둔 건데요. 위에 세 권이 조금 의미가 있는 책들입니다. 아래쪽에 지금 그 구분을 해놨죠. 위에 세 권은 이게 교육학 개론서예요. 개론서.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책들은 교육학 영역에서 강론서예요. 강론서. 그래서 교육심리, 교육행정 했을 때 해당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된 책들이 아래쪽에 있는 책들이고 위에 있는 세 권은 개론서라고 해서 전체 영역 있잖아요. 교육학 전체 영역을 가볍게 근데 절대로 가볍진 않죠. 읽어보면 전혀 가볍진 않지만 그 얕게 모든 부분들을 이렇게 쭉 훑어볼 수 있도록 서술이 된 책들이 위에 있는 책들인데 이걸 왜 따로 드렸느냐 하면 쌤들 지금 설명회 오실 정도면 관심 있으신 거잖아요. 근데 지금 뭔가를 하고 싶은데 딱히 할 게 없죠. 그죠? 왜냐면 의욕은 지금 제일 높아요. 지금부터 빨리 하루라도 빨리 준비를 해서 내가 내년에는 이런 기분이 확 드는 시점인데 막상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교육학 같은 경우도 제일 많이 하시는 실수가 뭐냐 하면 그 수험서, 이론서를 먼저 사시는 경우가 있어요. 사서 막 혼자 봐요. 혼자 보시면 몇 페이지 넘기다 보면 아닌 것 같아 이게 이러면서 뭐 이걸 내년에 해야 된다고 다른 길을 찾아볼까 이러고 막 혹은 잘못 이해하시거나 왜냐하면 그 수험서로 나오는 책들은 자료의 양이 굉장히 많아요. 모든 부분들은 그러니까 책들마다 다르기는 한데 저희 수험서만 저희 책만 해도 나와 있는 그 이론서 같은 경우 양이 좀 많은 편이거든요. 제가 조금 많이 하는 편이라서 많이 한다고 후반부에 가면 힘들다고 다들 말씀 많이 하시는데 많이 해야 돼요. 혹시나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혼자 보시면 너무 어렵습니다. 게다가 다 요약 정리된 자료들이기 때문에 혼자 보고 있으면 무슨 뭔가 좋은 얘기들이 있는 것 같긴 한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리고 되게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고 막 하기 싫어져요. 혼자 보고 있으면. 그래서 이 시점에 제일 하기 좋으신 건 개론서를 읽는 거예요. 교육학 개론서 같은 경우에. 그래서 여기는 그 참고해서 드린 거고 제일 좋은 개론서는 선생님들이 교직 수업 들으실 때 교육학 개론 혹은 뭐 교육의 이해 이런 식으로 해서 첫 번째 교직 수업이 있었죠. 그때 썼던 교재를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요새는 그 교재로 수업 안 하시는 경우들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개론서로 수업 안 하시고 그냥 프린트아웃이나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수업하시는 경우도 있다고 해서 제가 이걸 가이드를 드리는 거예요. 책이 있으시면 내가 한 번이라도 봤던 책이 무조건 더 좋은 책입니다. 내가 한 번 봤던 책이. 내가 한 번 줄 쳤고 한 번 읽어봤던 책이 두 번째 읽었을 때 훨씬 덜 힘들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 되고 만약에 책이 없으시면 여기에 있는 세 권 중에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다른 거 집에 있으면 아무 책이나 보셔도 되기는 한데 그 많이들 보는 책입니다. 그 제일 위에 있는 성태재 쌤이 편저하신 책을 가장 널리 많이 봐요. 읽기 편하게 잘 만들어져 있는 책이라서 가장 많이 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윤정일 쌤이 편저하신 책도 나쁘지 않습니다. 양이 조금 더 많습니다. 첫 번째 책보다 양이 조금 더 많기는 한데 좀 더 세부적인 부분들도 있으니까 이것도 괜찮고 조금 더 어려워요. 정말 싫으신 경우에 세 번째 책을 가장 추천해 드리는데 가장 얇습니다. 압도적으로 얇습니다, 책이. 그래서 다른 책들의 반절 정도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좀 혹하죠? 역시 그건가 해서. 책도 이렇게 쓰여진 게 여기 지금 보면 방송통신대학교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친절하게 쉽게 써져 있어서 고등학교 교과서 같아요. 읽었어요. 굉장히 편하게 읽히는데 대신에 좀 얕아요. 얕은데 전체적인 구조를 잡으시는 데는 큰 무리가 없어요. 저도 이 책 몇 번 봤는데 괜찮은 좋은 책이에요.
좋은 책이에요. 방송통신대학교에서 나온 책들이 되게 좋습니다. 교재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면대면 수업을 전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재를 출간을 하기 때문에 책만 읽어도 어떻게든 이해가 돼야 된다는 걸 가정을 하고 책을 써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책이 되게 잘 나와요. 대신에 가장 큰 흠은 구하기가 힘듭니다. 책이 잘 없습니다. 몇 년에 한 번씩 출간이 되고 그 다음에 싹 사라져요. 책값도 굉장히 싸요. 다른 책들의 반값도 안 돼요. 그래서 굉장히 큰 매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대부분 그 헌책방에서 많이들 중고로 많이 구하세요. 제가 알기로도 지금 요 책이 올해 안 작년엔 안 나왔었어요. 세 번째 책. 재작년인가 구했던 책이 저도 있는데 잘 구해보세요. 근데 여기 있는 걸 다 읽으셔야 되는 게 아니라 절대로 욕심내지 마시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시간이 좀 있잖아요. 개강할 때까지도 시간이 있고, 보통 1년 플랜 잡으면 1월부터 보통 공부 딱 시작하시는데, 그 전에 교육학 같은 경우에, 요런 개론서 같은 경우에 딱 2번 정도만 읽으시면 너무 좋아요. 한 번은 되게 빠르게 속독으로, 아무 생각 없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도 무조건 넘기는 거. 처음부터 이해를 하면서 읽으시려고 그러면 절대로 끝을 못 냅니다. 내년 10월까지 안 보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첫 번째는 무조건 빨리 넘기셔야 되고, 두 번째 보실 때 조금 생각을 하시면서 이게 무슨 말이지 생각하시면서. 그리고 이 교육학 개론서를 제가 읽으라고 권유해 드리는 건 정말 읽으라고 말씀드리는 거지 공부하라고 이거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가끔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막 줄치고 정리하고 막 발제하고 요약하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실 거면 뭐하러 이 책을 보고 있습니까? 그거 정리해서 만든 게 다 수험서들인데 그거 보고 있으면 되지. 그럴 필요 없고 이거는 그냥 이런 이야기들이 있구나. 그리고 전체적인 구조가 이렇게 잡히는구나를 그냥 머릿속에 세우는 가장 기초적인 토대가 될 수 있으니까 굳이 읽으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자꾸 이러냐면 결국 특히 교육학이 조금 억울한 게 뭐냐면 20점이잖아요. 20점인데 공부를 해보시면 양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아니 전공이랑 비슷한데? 이러면서 분량 자체가 점수는 4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전공이랑 비슷하거나 어떤 전공들은 교육학의 양이 좀 더 많거나 어떤 경우에는 전공보다 조금 적거나 그러니까 생각보다 너무 많은 거예요. 양 자체가.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잘못하시게 되면 끝까지 구조를 못 잡고 그 시험장에 들어가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단편적인 지식 하나하나를 물어보면 되게 정확하게 튀어나올 수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뭘 찾으라 그러면 못 찾아요. 그 이론에 대해서 세부 사항들을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 그냥 설명은 할 수 있는데 찾아라 그러면 아니 이런 게 너무 많지 않나? 이걸 내가 어디서 찾아야 되나? 심리에서 찾아야 되는지 과정에서 찾아야 되는지 판단을 못해서 우왕좌왕하다가 다른 걸 쓰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 구조를 잡고 토대를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개론서를 이 시점에 읽으시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래쪽에 있는 것들은 혹시 영역별로 세부적인 사항들이 궁금하시면 보라고 안내해 드리는 건데 저는 안 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책들은. 전공에서 강론서 보시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전공은 그럴 만한 의미가 있는데 교육학 같은 경우는 강론서까지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진짜 이건 순전히 참고자료. 자, 그렇습니다. 자, 이제 9페이지부터 교육학 논술 공부 연간 계획 잡기. 쌤들이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체적인 1년 플랜을 잡아보겠습니다. 자, 2달 단위로 끊어져 있습니다. 왜? 강의가 2달 단위로 끊어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강의랑 같이 돌리시기 편하게. 이거는 근데 강의랑 돌리셔도 되는데 강의랑 상관없이 혼자 공부하실 때도 이 플랜에 따라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1, 2월은 전체 이론 구조화가 가장 큰 목적입니다. 자, 1, 2월 같은 경우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세부사항 디테일 암기까지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일부러 안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아닌데 먼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반드시 먼저 해야 되는 게 그러니까 들었을 때 이론에 대해서 읽었을 때 설명을 들었을 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저 이론에서 지금 하려고 하는 얘기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라는 이론에 대한 이해가 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무슨 말인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론이 이해가 된다 안 된다의 차이는 들었을 때 이상하지 않다. 들었을 때 무슨 말인지 알겠다. 그럼 이해가 되신 거예요. 이론 자체가. 그게 가장 1차적인 목표. 이론을 이해한다.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한다. 그리고 나서 구조화를 하시는 거예요. 구조화를 하는 건 딴 게 아니라 그냥 교육의 이해라고 하면 그 이해 영역 안에 어떤 세부 항목들이 들어가 있고 그 세부 항목들을 얘기하는 방식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큰 구조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교육 심리라고 하면 심리 동기 이론의 어떤 귀인 이론의 구조가 어떻고 여기까지 가라는 게 아니라 교육 심리 안에는 인간 발달과 관련된 여러 이론들이 있고 발달의 일반 원칙과 관련된 이론으로서 인지 발달을 이야기를 하는 삐아제와 비고츠키의 발달 이론이 있고
그 다음에 정의적 측면에서 발달을 얘기를 할 때, 성격 발달을 얘기를 할 때는 에릭슨과 프로이트의 이론이 있고, 사회성 발달 얘기할 때는 셀만이 있고, 도덕성 발달 얘기할 때는 콜버그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큰 구조를 머릿속에 다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만드는 게 1, 2월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이해를 한다, 구조를 스스로 잡을 수 있다. 이게 안 된 상태에서 공부를 하시면 정말 그 효율이 떨어져요. 효율이. 그러니까 되게 많이 공부하고 달달달달달달 외우는데 나중에 외우기만 하고 구조화가 안 돼 있는 경우에는 물어보면 정말 대답이 안 나와요. 뭐가 어디에 들어있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1, 2월 달에는 구조화가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주로 뭘 하시면 좋으냐? 교육학 개론서를 2번 정도 읽으면 좋다. 자, 이거를 먼저 지금 하는 거예요, 저희가. 1월 달 되기 전에 지금 쌤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그걸 미리 하시는 겁니다. 개론서를 먼저 읽으시는 거. 그다음에 교육학 기본서 진도를 나간다. 강의를 듣든 안 듣든 2달 안에 전체 진도가 한 번 끝날 수 있도록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2달 안에 한 번 끝내는 게 사실 조금 빠른 진도는 맞아요. 가혹한 그건 맞아요. 맞는데 나중에 결국은 지금 보면 한 석 달에 한 번 돌려도 될 것 같기는 한데 2달에 한 번 돌리는 게 후반에 가서 보면 무조건 더 유리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힘드시더라도 사실은 이론 공부하시는 건 1, 2월이 가장 힘들고요. 3, 4월이 조금 덜 힘들고요. 5, 6월이 많이 덜 힘들어지고요. 7, 8월부터 확 쉬워집니다. 그래서 확실히 1, 2월 달에는 공부하실 때 이론 양이 너무 많아서 굉장히 힘드실 텐데 그 시기만 잘 넘기시면 무조건 조금씩 쉬워지는 건 맞으니까 조금 힘들더라도 절대로 밀리지 않도록 이론 진도를 나가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혼자 공부하실 때는 이해하고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고 강의를 들으실 때는 반드시 강의 듣고 나서 복습하셔야 됩니다. 인강이든 직강이든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직강쌤들 같은 경우에는 복습을 하세요. 왜냐하면 수업에서 들은 게 다 머릿속에 남지 않는다는 걸 너무나 잘 느끼기 때문에 바로바로 복습을 하시는데 특히 인강쌤들 같은 경우는 그게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강의를 듣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까 강의를 듣는 것 자체가 일이라서 그걸 듣고 나면 그걸 복습할 만한 시간도 여유도 없는 게 보통입니다. 그래서 정말 마음을 독하게 잡수시고 복습을 하셔야 되고 복습을 1, 2월 달에 하시다 보면 밑도 끝도 없이 복습 시간이 길어져요. 그래서 4시간 수업을 하고 나면 그걸 복습하는데 그거 2배, 3배 시간이 걸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틀렸어요. 그럼 복습 방식이 틀렸어요. 시간을 정해 놓으시는 게 좋아요. 차라리. 왜냐하면 전공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정해 놓고 우리가 보통 수업은 월화의 수업이 있죠. 교육학 같은 게 월화 수업이 있으면 그 수업 보통 4시간씩 하니까 4시간 수업이 끝나고 나면 복습 시간은 뭐 내가 4시간만 복습을 하겠다 혹은 5시간만 복습을 하겠다. 내가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근데 보통은 1, 2월 달이 상반기까지는 교육학은 이틀 정도 하시는 게 좋아요. 이틀 정도 하시고 나머지 다 전공을 하시고 후반부에 가면 그 계획이 좀 달라지긴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월화에는 복습을 하고 정리를 하는 걸 내가 공부할 수 있는 나머지 모든 시간에다가 쓰겠다. 그런데 기준은 그날 수업 나갔던 부분에 대한 진도는 반드시 그날 다 끝내겠다. 다 못 끝내면 넘기셔야 돼요. 원칙. 자, 1, 2월 달에 쌤들이 그래서 반드시 지키셔야 되는 핵심 원칙은 밀리지 않는다. 밀리면 끝입니다. 밀리면 절대 그 기간 안에 다 공부를 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밀리잖아요. 그러면 제껴야 돼요. 만약에 밀리면 접고 그 다음 복습을 하시는 겁니다. 월요일을 해야 되는 걸 내가 3분의 2를 하고 3분의 1을 못했다. 그럼 3분의 1이 남잖아요. 그럼 사람 마음이 그래요. 그래서 요것만 그 다음날 미리 보고 그 다음에 화요일 걸 하자. 그럼 화요일께 또 밀려요. 언제? 반절 정도가 밀려요. 그러다 그 다음날에 그냥 관성에 젖어서 그냥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 주 월요일날 그거 반을 하고 나면 그날 복습을 요만큼밖에 못해요. 그런 식으로 밀리면 손을 놔요. 놓고 전공에 준비를 해야지. 막 전공 공부하시고 나서 교육학 막 손 떼고 있다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돼서 결국은 하나 안 하나 아무 의미 없는 공부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끼시는 겁니다. 제끼시고 화요일날 복습하실 거 있으면 화요일날 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그럼 그날도 다 안 끝나죠. 제끼세요. 그런 식으로 남는 게 있어요. 그럼 못한 부분들은 주말에 억지로 시간을 내서 가볍게라도 한번 보고 넘어가시면 그냥 끝. 그러니까 공부할 시간은 정해져 있으니까 공부의 깊이를 얕게 하시더라도 전체를 돌리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초반에 내가 욕심을 내가지고 나 완벽하게 보고 넘어갈 거야. 그러니까 공부를 이게 그 양이 되게 많은 공부를 하시는 건 공부 방식이 좀 달라요. 근데 양이 좀 진도가 봐야 하는 양이 좀 적은 공부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어요.
나는 완벽하게 다 보고 넘어갈 거야. 내가 무슨 말인지 다 이해가 되고 완벽하게 다 암기가 된 상태에서 다음으로 넘어갈 거야. 라는 욕심을 부리셔도 되는데 우리 공부는 그렇게 하면 망해요. 왜냐하면 완벽하게 못 하거든요. 끝까지 해도 절대로 완벽하지가 않아요. 이 공부 자체가. 그래서 전체를 다 보시는 게 한 영역을 정확하게 잘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1, 2월 달에는 그 감이 없기 때문에 끝도 없이 밀려요. 그래서 밀리지 않고 공부하셨으면 너무너무 성공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론 공부는 기본적으로 밀리지 않고 한다. 1, 2, 3, 4 이론 공부만이 아니라 모든 게 그렇지만 우리 시험 공부는 그냥 그때그때 복습을 그 주 안에 끝내기만 해도 사실은 굉장히 크게 성공하시는 거고 후반부의 결과가 되게 좋으실 겁니다. 얕게 보시더라도 다 보시는 게 중요해요. 내가 볼 수 있는 시간은 정해져 있으니까. 자, 그렇게 해서 1, 2월 달 공부하십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교육학 짧은 주제 쓰기 주당 2개씩 하자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이 시점에 쌤들이 아까 본문을 보시게 되면 본문이 4개 정도 단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한 단락에서 각각 요구하는 이론적 사항들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러면 요 한 단락 쓰기를 연습하시는 거예요. 한 단락 쓰기 연습. 그래서 저희 강의에서는 이걸 주제도 드리고 노트도 확인을 해요. 확인을 하는데 지금 계획으로는 제가 올해 같은 경우 1, 2, 3, 4월 같은 경우에는 그 화요일날 매번 특강을 하거든요. 공개 특강이 있는데 공개 특강 때 짧은 글쓰기 할 거예요. 그래서 주제별로 해서 그거 계속 연습할 생각입니다. 근데 전반부에는 이걸 풀세트를 연습하시는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전체 이론의 구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는 건 쓰고 모르면 못 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요 단락 하나하나를 쓸 수 있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요 짧은 단락 쓰기 연습을 꾸준히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연습하시는 방법은 다른 거 없고 쌤들 노트 있잖아요. 노트 그 고등학교 때 쓰시던 노트가 좋습니다. 요새 막 쓰는 개인적인 노트 말고 그 큰 두꺼운 노트 말고 고등학교 때 쓰시던 그 얇은 노트 있죠. 중고생용 노트 있잖아요. 그거 한 권 준비하셔서 한 단락당 6줄에서 8줄 사이로 완전한 문장으로 서술하는 연습을 하시면 돼요. 주제 하나를 정해서. 그 주에 저희가 뭐 교육의 이해를 나갔다. 진도를 쭉 나갔다. 그랬으면 그것 중에 교육의 이해 중에서 다문화 교육을 공부했어. 그럼 난 다문화 교육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지. 그럼 다문화 교육의 모든 걸 쓰라는 게 아니라 다문화 교육의 필요성과 교사의 역할을 한 단락으로 쓰겠다. 그럼 그 주제를 가지고 한 단락 서술하시는 거, 연습하시는 거예요. 공부하신 후에 안 보고 글쓰기 연습해 보시는 거. 그리고 그렇게 쓰고 나서 제일 좋은 건 서로 읽어주면 되게 좋아요. 피드백 주고받으면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끼리 피드백 주고 여기 문장 이상하다, 핵심 키워드가 빠져있다. 그래서 체크를 해주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그거 피드백을 받으실 때는 뭐 스터디 하시면서 그런 거 많이 하시겠지만 글쓰기 피드백을 받으실 때는 정말 열린 태도로 받으셔야 돼요. 막 이걸 지적을 해주면 내가 원래 썼던 의도는 그게 아니고 이런 말인데 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답안을 설명을 못하니까. 실제로 채점을 할 때 뭐 찾아가서 내가 썼던 게 원래 이게 이런 말인데 말을 못하잖아요. 그냥 일방적으로 채점을 당해야 된단 말이에요. 누가 읽을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읽어도 내가 의도한 대로 글이 읽히게끔 써야 돼요. 그래서 누가 지적을 하면 네가 뭘 안다고, 내가 더 공부 많이 했는데, 그게 아니라 누구라도 이상하게 읽을 수 있는 글은 반드시 이상하게 읽히는 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열린 태도로 그래, 네가 읽더라도 비록 네가 읽더라도 이해가 되게끔 내가 써주마, 이런 마음으로 고치시는 거. 내가 틀린 게 아니라, 내가 잘못하고 내가 틀려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건 진짜 그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연습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주당 2개씩 정도는 쓰시는 게 필요하고, 모의고사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 시점이면 괜찮은 시점입니다. 전체 풀로 한번 써보시면 전반부에 너무 많이 하실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모의고사를 좀 써보시면 내가 왜, 뭐 때문에 지금 이론 공부를 하고 있구나, 이 공부가 결국 마지막에 무엇으로 이어지겠구나 라는 걸 파악을 하시게 되기 때문에 좀 더 의미 있는 공부가 되겠죠. 자, 1, 2월은 그래서 전체 진도 한번 빼는 게 가장 큰 목표. 그 다음에 3, 4월은 구조화에 대한 심화, 살을 붙이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 1, 2월 달에 큰 구조를 잡자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안에 뭐가 있고 그 이론 안에는 어떤 구조가 있고 이런 구조를 채웠다고 한다면 3, 4월에는 그 구조에 살을 붙이는 거, 좀 더 세부적인 키워드들이 더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1, 2월에 뼈대를 잘 잡는 게 필요하겠죠. 그 뼈대를 잡고 가면 그 다음 단계부터는 정말 그냥 쭉 보시면 자연스럽게 진짜 붙어요. 달라붙게 돼 있어요. 뼈대가 없으면 산산이 흩어지고 내가 억지로 묶어야 되는데 내가 그 구조를 잘 잡고 있으면 정말 잘 붙습니다. 이거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3, 4월은 그걸 기본으로 해서 똑같이 1, 2월 달이랑 비슷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글쓰기 계속 하시고.
그리고 3, 4월 같은 경우에는 교육학 주제별 정리라고 해서 혼자 공부하시는 경우에는 핵심, 그러니까 내가 한 번은 확 전체를 돌렸으니까 두 번째 돌리실 때는 돌리시면서도 좀 더 중요한 이론들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정보들이나 많은 세부적인 사항들을 공부하실 필요가 있는 시점입니다. 구조화 심화하시면 좋고. 자, 5, 6월 달쯤 되면 기출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기출 정리는 지금까지 출제되었었던 지금 저희 교육학 논술 기출 문제는 당연히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 가끔 보면 그거는 빼려고 본다고, 그건 올해 안 나올 거니까, 작년 문제는 올해 안 나올 거니까 일부러 빼려고 본다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올해 망하신 분들이 작년에 조나센 나왔으니까 올해 구성주의가 안 나올 거다라고 해서 구성주의를 과감하게 제끼신 분들은 PBL 부분에서 쓸 게 없었겠죠. 그러니까 바로 이어서도 나오고 영역 자체는 겹칠 수 있기 때문에 기출은 중요합니다. 기출은 중요합니다.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출을 보시는 원칙은 논술 기출은 반드시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5급, 저희가 5급 행정관 선발 시험에서 교육직 뽑을 때 2차 시험에서 우리 시험이랑 비슷한 형식의 문제를 봐요. 그래서 근데 거기도 우리 영향을 많이 받고, 거기 문제 출제도 보게 되면 우리가 다뤘던 주제들도 많이 들어가 있고, 그쪽에서 다뤘던 것들도 우리가 많이 차용해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5급 기출 문제도 보셔야 됩니다. 최신 문제까지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객관식 기출도 보십니다. 객관식 기출은 한 5년 정도 보시면 충분하긴 한데, 조금 욕심을 내시면 한 6, 7년 정도까지, 마지막 시험을 기준으로 해서 한 6, 7년 정도까지 보시면 아주 충분합니다. 그 이상은 사실 영역도 좀 차이가 많이 있고 해서 거기까지는 필요는 없는데, 그 정도는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객관식 기출을 보실 때 원칙은 모든 부분들을 내가 다 외우겠다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영역들이나 개념들이 이런 게 있구나. 반복 기출 영역을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 주요 이론들이나 개념들의 경우 해당 이론을 판별하는데, 해당 이론을 특징 짓는 데 사용되는 키워드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통해서. 핵심 키워드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객관식 기출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객관식 기출을 확인하면 후반부 공부가 좀 편해요. 그다음에 큰 구조화가 된 상태에서 세부적인 살을 붙여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힘들거든요. 힘든 시점에 객관식 기출이랑 그런 기출 문제들을 보게 되면, 이게 그 말이었구나. 내가 지금 붙이려고 했던 이론들의 핵심 키워드들이 이런 맥락에서 사용되고 있는 그 용어들이었구나라는 게 파악이 되면서 훨씬 더 잘 들러붙습니다. 그 구조 자체. 그래서 5, 6월 달에는 반드시 객관식 기출까지 해서 기출 문제 확인하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짧은 글쓰기가 잘 됐다고 한다면 5, 6월 달에는 주당 하나씩만 써주셔도 큰 무리는 없어요. 그러고 나서 짧은 글쓰기는 그만하시는 거예요. 그만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실전 모의고사로 넘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 그만하셔도 됩니다. 자, 그렇긴 한데 기출 문제를 정리를 하시더라도 5, 6월 달에 내 개인 속도, 내 개인 진도에 따라서 전체 이론을 한 번은 돌리셔야 돼요. 반드시 미니멈 한 번은 돌리셔야 합니다. 그다음에 7, 8월부터는 좀 이론 공부도 그렇고 문제풀이도 그렇고 좀 더 많이 하는 시점입니다. 근데 공부 양은 7월이 되면 확 줄어요. 확실히. 이론 공부가 조금씩 줄게 되고 문제풀이를 더 많이 하면 할수록 공부 시간이나 공부 양은 확실히 줄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전반부에 이론의 뼈대 세우는 것부터 해서 그때 되게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써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7월부터 이 시점에 공부가 잘 되시는 상태라고 한다면 공부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실 수 있습니다. 교육학 같은 경우에. 그래서 1, 2, 3, 4, 5, 6까지는 주 7일 저희가 있잖아요. 월화수목금토 1이 있으면 그중에 이틀은 교육학을 풀로 하시는 게 맞거든요. 나머지 날은 그냥 전공을 5일을 하시는 건 좀 무리겠죠. 전공을 4일을 풀로 하시고 나머지 하루는 쉬시거나 아니면 그 하루에 반 정도를 쉬시거나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데, 절대로 일주일을 다 계획에 넣으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정말 중요한 원칙입니다. 근데 지금 마음으로는 괜찮아. 올 1년 그냥 그런 게 어딨냐면 쉬는 날 없이 하신다고 하시는데 안 돼요. 죽어요. 죽고 이게 오래 못해요. 이게 처음에 보면 한 3월 정도까지는 하세요. 하시는데 그 다음에 급격히 무너져요. 그래서 됐다고 못해 먹겠다고 그러고, 특히 지금 4학년 쌤들 같은 경우는 더 조심하셔야 되는 게 교생을 나가시잖아요. 교생은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교생에 나가서 뭐도 하고 막 계획 잡으시잖아요. 절대로 안 될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그러니까 교생쌤 4학년 쌤들은 조금 따로 말씀드리긴 할 텐데 계획을 완전히 다르게 잡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를 쉬시거나 아니면
그 하루에 반 정도를 쉬시는 계획에 따라서 진행을 하시되 이렇게 교육학은 이틀 정도 공부하시는 게 6월 정도까지 진행되면 되는 거고 그 일정대로 공부가 잘 되셨으면 7월부터 줄이실 수 있어요. 교육학 공부 시간을 줄일 수 있어서 이틀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시되 오전 시간에 조금 하시는 걸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루에 2-3시간 정도로 시험 전까지 유지가 가능한 게 7월 시점부터입니다. 근데 그 조금 빠르긴 해요, 7월에. 근데 공부가 잘 되셨으면 그때부터 교육학을 오전에, 그래서 8시에서 10시, 8시에서 11시에서 딱 2-3시간 정도씩 해서 7, 8 유지해 주시고 9월부터는 더 줄여요, 거기서. 1시간 또 줄이고, 후반부 가면 또 줄이고. 왜냐하면 전공을 더 많이 하셔야 되는 시점이거든요. 시점인데 그때부터는 교육학 그렇게 하셔도 이제 유지가 되는 시점이 오는 거예요. 잘 하셨으면. 근데 대부분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뜻대로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보통은 7, 8월까지는 이제 이틀 정도 하시고 9월부터는 어쩔 수 없이 줄이세요. 그러니까 교육학이 다 돼서 줄이는 게 아니라 전공이 너무 급해서 줄이세요. 줄이시면 그때 보통은 그 오전 시간에 한두 시간씩 정도로 확 줄여서 교육학 하시고 나머지 전부 다 전공 돌리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전반부에 보면 교육학을 이틀씩 해도 되느냐 걱정하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혹은 뭐 이틀만 하면 자꾸 까먹으니까 매일매일 분산해서 해도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초반에는 몰아야 되고 후반에는 분산을 시켜야 되느냐 하면 몰아서 하는 게 양이 더 많아요. 한 번에 볼 수 있는 양 자체가 같은 시간을 투자를 했을 때 몰아서 보셔야 좀 더 많이 볼 수 있어요. 근데 초반에는 시간이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틀을 묶어서 보시는 거고 후반부에 가시면 유지가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들이 유지가 돼야 되는 거라서 시간을 좀 줄이더라도 분산해서 꾸준히 보는 게 필요한 시점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일 안전한 일정이기 때문에 전반부에는 몰아서 후반부에는 분산해서 이런 식으로 계획을 잡으시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7월 달에는 보통 문제풀이를 많이 하시는데 문제풀이 하시고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제 5월부터는 모의고사를 한 달에 한 2개씩 봐요. 그래서 2주에 하나씩 봐요. 근데 7, 8월에도 비슷하게 보고. 근데 문제풀이를 좀 더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이때부터는 핵심 키워드를 계속해서 빠르게 암기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빨리 완료되신 분들은 7월 달 즈음부터 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돌리시거나 이런 경우들도 나오긴 나옵니다. 자, 9월부터는 모의고사 연습하시죠. 이때부터는 뭐 이제 미친 듯이 쓰시고, 그 다음에 암기는 또 미친 듯이 하시고, 그냥 계속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11월 달에는 주당 한 번 정도 연습하시면서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교육학 공부는 뭐 전공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이론 공부를 전반부에 빨리 완료를 하시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네, 이론이 뭐가 돼야 뭐라도 할 수 있는 공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에 올해 이제 곧 4학년 되시는 쌤들 같은 계획을 어떻게 잡으셔야 되느냐 하면은 3, 4, 5, 6을 빼야 돼요. 실제로. 그러니까 상반기에 1, 2월 이제 방학이잖아요. 그럼 방학 때 공부하시고 나서 3, 4, 5, 6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못 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 시점에. 할 수 있으면 그거 공부는 덤인 거고 그냥 덤이지 원래 해야 된다는 계획을 잡으면 그것 때문에 미칠 거예요. 너무 답답해서.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제일 좋은 계획은 현실적으로 인정을 해야 돼요. 내가 3, 4, 5, 6에 큰 공부를 못하기 때문에 1, 2월 달에 정말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4학년쌤들 같은 경우에 지금 마음은 1, 2월 달에 공부해보면 되게 힘들거든요. 힘들어서 3월 달부터는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거를 모르겠어요. 그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왠지 개강을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고 절대 안 되죠. 개강하면 사실 그 수업 듣고 따라하는 거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1, 2월 달에 너무 힘드니까 학교 가면 뭐든지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하시면서 3월부터 새로 시작하겠다 이렇게 하시는데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인식을 하셔야 돼요. 원래 그렇다는 걸, 못할 거라는 걸. 그런 마음을 갖고 1, 2월 달에 정말 열심히 하셔야 돼요. 교육학이고 전공이고. 1, 2월 달에 했던 걸로 상반기를 그냥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1, 2월 달에 정말 열심히 하시고 그걸 가지고 3, 4, 5, 6 같은 경우에 특히 교생 나가시는 시점은 일주일에 한두 번 책을 펴보시면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봤던 거라도 이렇게 슬쩍 넘겨라도 보실 수만 있으면 성공한 거니까 교생은 정말 욕심을 버리셔야 되고 나머지 학기 중에 활동 같은 경우에는 정말 생각대로 안 되더라도 주당 몇 시간 정도씩이라도 공부를 할 수 있고 그래서 내가 봤던 것들을 다 많이 까먹지만 그래도 완전히 다 까먹지 않기 위해서 넘겨보시는 정도라도 상관이 없으니까 유지를 하시고 1학기 기말이 끝나는 시점부터 그냥 완전히 열심히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그게 조절이 잘 안 되면 욕심을 내서 저는 이게 강의도 보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항상 1, 2월 강의 끝날 때쯤 되면 그거 되게 많이 질문하세요. 상해쌤들 같은 경우 3월 달 강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들어야 되느냐, 인강으로 듣겠다 하시는데 안 들어질걸요? 이러면서 막 제가 말씀드리면 아니다, 난 할 수 있다. 난 반드시 들을 수 있다. 그래서 3, 4, 5, 6 나는 다 듣고 올 것이다. 말씀하시면 그럴까? 이러면서 뭐 안 될 텐데, 복습하시는 게 더 나실 텐데, 그래도 뭐 그렇지 않다며 큰 소리를 치고 나중에 7월 달에 만나면 어떻게 됐냐고, 아직도 듣고 있다. 3월 강의가 끝나지 않는다. 그래서 막 되게 고민하시고 그러신단 말이에요. 근데 현실적으로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욕심을 안 내시는 게 좋아요. 대신에 5, 6월 강의 같은 경우에는 기출 풀이니까 강의 듣는 게 여의치 않으면 교재라도 혼자 읽어보시는 건 필요해요. 그래야 그런 흐름들을 파악하실 수 있으니까. 후반부에 가면 그게 되게 아쉬워요. 기출 보고 안 보고가 후반부 정리할 때 그 효율 차이가 되게 크거든요. 되게 크기 때문에 기출은 특히 초수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론은 전체적으로 한번 반드시 돌리셔야 되고 기출도 반드시 한번 돌리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는 기본 원칙입니다. 초수생들 같은 경우. 근데 재수 이상생들 같은 경우에 기출은 이전에 보신 게 있으면 그거 자료를 그냥 돌리시는 것도 큰 무리는 없어요. 기출이 막 늘진 않으니까 그렇게까지 최근에는. 그러니까 그런 구조로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4학년생들은 1학기가 가혹할 거예요. 힘들 거예요. 그리고 그런 그 전체 계획 일정에 맞춰서 지금 10페이지부터 저희 연간 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런 일정에 따라서 나와 있어요. 큰 구조만 몇 개 말씀드리면 1, 2월 반은 그 기본서 진도 나갑니다. 진도 나가고 이때 구조화를 같이 합니다. 억지로 합니다. 같이 억지로 머릿속에 구조화 틀을 같이 집어넣고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쓸 거고 매 강의 형성평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 강의 시작할 때마다 이전 시간에 했던 부분들 계속해서 확인하고 형성평가 보기 때문에 스트레스도 좀 받으시겠지만 억지로 공부가 될 거예요. 그다음에 스터디는 제가 짜드리는데 구성 방식에 대해서 대략 말씀드릴 운영 방식 알려드릴 거고 중간중간에 어려운 거 있으면 도와드릴 겁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 2월 중에 한 달에 한 번씩 있을 거예요. 있을 거고 첨삭은 다 개별 첨삭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그 사이에 개인 상담 한두 번 정도 할 예정입니다. 개별 상담은 뭘 하느냐? 붙잡고 앉아 1대1로 상담합니다. 1대1로 상담해서 글 쓰신 거 기본으로 해서 그다음에 이전에 공부하셨던 부분들 가지고 이후 공부 계획이나 공부 상황 등에 대해서 같이 확인하고 점검하는 시간 1, 2월 달에 주로 가지게 될 겁니다. 3, 4월 같은 경우에는 교재는 같습니다. 교재는 1, 2월 교재와 같고 심화입니다. 추가 자료가 좀 더 나갑니다. 추가 자료들이 좀 더 나가고 이제 구조화를 1, 2월 달에 했던 부분들을 기본으로 해서 테스트를 실시합니다. 구조화 테스트를 몇 시간 할 겁니다. 또 형성평가 계속 있고 스터디 돌리고 그다음에 모의고사 2번 있습니다. 1월 달에 보는 모의고사는 첫 번째 모의고사 같은 게 좀 가벼워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보는 모의고사는 다 실제 시험 형식에 맞춰서 모의고사를 진행을 하고 첨삭도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개별 상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5월 달은 기본문제반이라고 해서 기출문제, 기본문제를 정리를 할 텐데 문제집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집 가지고 진도를 나가게 됩니다. 이때부터 부교재로 서브노트를 쓰게 됩니다. 서브노트는 쓰시는 방식 뭐 다양한데 이론 요약서예요. 근데 맞아. 그거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거 강의 말씀드리고 말씀드릴게요. 서브노트 만들어야 되느냐. 개인 서브노트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 되게 궁금하시죠? 말씀드릴게요. 좀 이따가. 그래서 이때부터 서브노트 가지고 같이 보시게 되고 7, 8월에도 교재를 새로 써요. 이때 문제집이에요. 그러니까 5, 6월, 7, 8월 같은 경우에는 문제집을 각각 다른 문제집을 가지고 진도를 나가게 됩니다. 자, 5월달, 6월달은 5월달 반, 7월달 반은 모의고사가 다 4번인데요. 그럼 2주에 한 번씩 본다는 얘기예요. 2주에 한 번씩 모의고사를 보고 모의고사 보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개별 첨삭을 합니다. 그리고 상담 역시 한두 번 정도 있을 겁니다. 맞아요. 5월달에 형성평가도 해요. 문제 진도 나가는데 형성평가도 해요. 지독해요. 다들 막 지긋지긋하다며. 자, 9월달부터는 저희가 이제 9월, 10월, 11월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 반인데요. 모의고사 반인데 교재는 이제 따로 없고 서브노트 가지고 이제 보조 교재로 활용을 하게 되는 거고 이때는 모의고사 문제가 주 교재가 됩니다. 그래서 9월 달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주당 3개씩 썼어요. 현장에서. 그래서 월요일 날은 2개, 화요일 날은 1개 이런 식으로 해서 오시면 계속 쓰시는 거예요. 모의고사 계속 죽을 것 같다고 처음에는 그러는데 한 3주 지나면 다들 익숙해져서 아무렇지도 않게 초반에 막 1, 2월 달, 3, 4월 달에는 모의고사 보는 날만 쌤들 막 화장실 막 설사하고 막 그래요. 막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밤에 막 잠도 못 자고 그러는데 9월 달 되면 매일매일 보잖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래도 틀린 못 쓰면 그런가 보지 뭐. 다음번에 잘 쓰지 뭐. 이렇게 돼서 되게 익숙해지시게 되는데 그게 필요해요. 익숙해지는 게 필요해요. 생각보다. 실제 시험에서 좀 편안하게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매 강의 실전 모의고사라고 20회 이상 그렇게 했죠. 주당 3개씩 보게 되면 8주 하면 24개 보는 거예요. 보시고 그다음에 개별 첨삭. 그래서 개별 첨삭은 주당 하나씩 있을 거고 개인 상담 한두 번 있을 겁니다. 역시 공부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 확인하게 되는 거니까 참고하시고 11월 달은 그게 이제 월요일에 하루만 수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특강 해가지고 화요일 오후에 있는 특강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월부터 4월까지는 단락쓰기, 짧은 글쓰기 연습할 거고요. 5, 6월에는 구조화 특강. 왜냐하면 1, 2, 3, 4수 구조화가 끝났는데 분명히 그걸 유지를 안 해놓으면 또 흐트러질 거예요. 그래서 특강을 통해서 구조화 계속해서 이어나갈 거고 7, 8월에는 주요 교육 정책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올해 가장 그 시점이 되면 시험 좀 더 가까워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각종 정책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시의적으로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 2월 강의 안내가 그 다음번에 좀 더 자세히 나와 있죠. 확인하시고 서브노트 말씀드렸는데 그거 말씀드릴게요. 기본적으로 교육과 공부하시다 보면 주변에 보면 합격자들 수기 쓴 것들도 많이 보실 거고 그다음에 주변에 얘기도 되게 많이 들을 거예요. 선후배들 얘기 많이 듣는데 그 합격 수기라든지 이런 거 쓰신 분들 보면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얘기를 하시는 게 자기만의 서브노트를 만들어야 한다. 단권화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 막 그걸 꼭 해야 될 것 같잖아요. 안 하면 실패한 거 그런 생각 드시죠. 근데 어느 순간 제가 깨달음이 왔어요. 그 합격하신 분들 많이 보면서 깨달음이 왔는데 기본적으로 합격 수기를 쓰는 사람들과 쓰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가 뭘까? 합격한 모든 사람들이 수기를 쓰지 않습니다. 그죠? 합격한 사람들 중에 극히 일부가 수기를 씁니다. 수기를 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기본적으로 정리하기를 좋아하고 자신의 이야기나 이런 부분들을 기록으로 남기는 걸 좋아하는 성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애초에 그런 거 싫어하는 사람들은 수기를 잘 안 써요. 그죠? 그리고 생각보다 합격하고 나면 되게 바빠요. 바쁘고 촉박해서 그 수기를 따로 정리를 잘 안 하실 수 있는데 보통 합격 수기 쓰시는 분들 보면 개인용 블로그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근데 블로그를 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자기 자료 정리나 개인 일정 정리나 원래 잘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분들은 원래 그런 성향의 사람들인 거고 그렇지 않은 많은 분들도 합격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안 써요. 어디 가서 얘기를 하지도 않고 글을 쓰지도 않고 그냥 혼자 합격해서 그냥 학교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서브노트를 안 만들면 망하는 게 아닐까 이런 걱정도 하고 하시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지가 않고 자기 성향입니다. 자기 성향. 서브노트 같은 경우에 정리하시는 거 좋아하시고 내가 내 손으로 정리가 돼야만 공부가 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만드셔야 합니다. 반드시 서브노트를 만드셔야 되는데 아닌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공부할 때 돌이켜보세요. 내가 중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중간고사 공부를 하시거나 수능 공부를 하실 때 내가 내 자료를 꼭 만들어야만 공부가 잘 되고 그 의미 있게 성적이 나왔던 케이스가 분명히 있을 거고 그렇지 않고 잘 정리된 자료를 여러 번 확인하면서 공부를 했을 때 성적이 더 잘 나온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서브노트를 만드는 게 시간 낭비예요. 이건 100% 시간 낭비예요. 저는 공부해오면서 단 한 번도 서브노트를 만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성향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왜 안 만드냐면 귀찮아요. 귀찮고 그거 만드는 시간에 한 번 더 보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돼요. 외울 때도 쓰면서 외우시는 분들 있죠. 쓰면서 외우는 분들도 있고, 소리내서 말하면서 외우는 사람도 있고, 눈으로 여러 번 보는 사람도 있고, 막 이렇게 칠을 해야 외워지는 사람도 있고, 남들한테 설명을 해야만 외워지는 사람도 있고, 공부를 할 때 스터디를 해야 잘 되는 사람이 있고, 혼자 공부를 해야 잘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정말 자기 스타일대로 하셔야 돼요. 휘둘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건 내가 공부하기 제일 편한 방식을 찾되 절대 휘둘리지 않는다. 이게 기본 원칙입니다. 특히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주변에 얘기가 너무 많아요. 들려온 얘기가 너무 많고 왜냐하면 스스로에게 자신이 없기 때문에 뭘 해도 흔들려요. 뭘 해도 중간에 보면 서브노트를 만들면 만드는 대로 남들은 더 잘 만들었는데 새로 만들까? 저 서브노트 3번, 4번 만드시는 분도 봤어요. 1년 동안 공부를 하는데 1월 달에 만들고 3, 4월 달에 새로 만들어요. 왜? 새로 그냥. 그 다음에 막 7, 8월 달에 또 새로 만들고. 근데 그걸 좋아하시면 만드셔도 되는데 시간이 정말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걸 만드는 과정 자체가 공부라서 나는 그렇게 해야만 공부가 되신 분들은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남들이 얘기하는 것 때문에 불안하니까 여기에 또 뭘 더 넣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서브노트를 계속해서 만들고 있고 리바이즈를 하고 있으면 그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타일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한번 그래서 결정을 해서 이게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남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도 흔들리지 마시고 그냥 가시면 되는 거. 정말 자기 스타일대로니까. 자기 스타일대로니까. 그래서 되게 많이 받아요. 서브노트 만들어야 되느냐라는 질문 정말 많이 하는데 저는 정말 그건 자기 스타일이라고. 만들어야 공부가 되시면 만드시고 안 만드셔도 되면 저는 만드는 게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한다. 잘 만들어져 있는 서브노트가 얼마나 많은데 굳이 그걸 새로 만들 필요가 있는 거기에다가 추가하시면 돼요. 보기 편한 서브노트나 아니면 기본적으로 이론서를 끝까지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1, 2월 달에 교재를 그냥 시험 전까지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무겁지만 그 정도 괜찮지 않나? 거기다가 자료 더 붙이고 포스트잇해서 써 붙이고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완벽하게 나의 자료를 만들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 자료 가지고 평가받는 게 아니니까 내가 공부하기 편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서브노트 만드시는 분들도 조심하셔야 되는 게 한 번에 완벽한 서브노트는 못 만듭니다. 그리고 처음에 만든 서브노트는 반드시 마음에 안 듭니다. 왜냐하면 1, 2월 달에 서브노트 만드시잖아요. 만드실 때 똑같아요. 처음에는 막 정리를 해요. 양이 자꾸 늘어요. 2주차, 3주차 늘어가면 책에 있는 내용을 거의 그대로 정리하고 있는 자신을 봐요. 그러면 내 글씨로 책을 다시 한번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면 그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냐 하면 7, 8월 달에 보면 미쳤다. 이걸 왜 여기에다 정리해? 그때는 보이는데 그때는 안 보이는 거예요. 1, 2월 달에 시작할 때 내가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초반부에 너무 욕심내서 잘 만들려고 하시는 건 정말 헛짓이고 시간 낭비니까 초반에 가볍게 만드세요. 그래서 서브노트 시간 너무 많이 쓰지 마시고 간단하게 큰 구조화 위주로 그러니까 좀 칸을 널널하게 두시고 만든 다음에 계속해서 수정해 나가시는 거예요. 3, 4월 달에 보면 미쳤어. 이걸 내가 왜 넣었지? 지우는 부분도 나올 거고 이거는 좀 더 넣었어야 되네 하고 또 집어넣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계속 수정하시면서 한 5, 6월 정도 돼서 완료를 하면 굉장히 훌륭한 거고 근데 그때 완료가 안 되고 7, 8월, 9, 10월 달에도 계속해서 추가할 게 있으면 추가하셔도 전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완벽한 걸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시간을 너무 많이 들지 마시고 그러니까 손으로 쓰셔야 되는 분들은 손으로 쓰시지만 타이핑도 많이 하세요. 서브노트 같은 거 타이핑도 많이 하시고 타이핑을 해서 출력을 한 다음에 거기다 손으로 다시 한번 추가해서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되게 다양하니까 시간을 최대한 줄이면서 하시고 서브노트를 만드시는 분들은 그 만드는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 안 돼요. 그리고 초반부에는 분명히 시간이 질질 끌려요. 그거 만드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거 만드는데 정리하는데 시간이 너무 걸려가지고 내 공부는 거의 못하고 1, 2월 달에는 그 노트만 정리를 했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되게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이 많으면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정말 그러니까 임용 시험이 힘든 이유는 양이 많고 시간이 부족해서 힘든 시험이에요. 내용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무조건 그냥 시간이 늘 쫓겨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정된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서브노트 같은 경우 초반에 그렇게 빠르게 잘 만드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되게 중요하니까 서브노트랑 상관없이 공부하실 때 올 한 해 동안 쌤들이 반드시 지키셔야 하는 가장 큰 원칙은 교육학이랑 전공을 항상 같이 하셔야 돼요, 공부를. 그러니까 공부를 하시다 보면 유혹이 생겨요. 전공이 조금 모자라면 내가 이 시점에 교육학을 보는 시간이 너무 아까우니까 이 시간을 조금 줄여서 전공에 좀 더 매진해 2달만 전공 막 열심히 보고 나서 그 다음에 교육학 다시 보고 그 다음에 전공 다시 봐야지.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왜냐하면 양이 많고 시간이 촉박한 시험에서는 그런 식으로 쪼개서 공부를 하면 매번 할 때마다 새로 하는 공부예요.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교육학 1, 2월 달에 열심히 보시고 나서 3, 4, 5, 6에 전공만 쭉 하시다가 7월에 다시 보시잖아요. 교육학 공부 하나도 안 한 거하고 비슷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근데 그런 유혹들을 중간중간에 받으세요. 근데 그걸 잘 넘기셔야 돼요. 그래서 충분히 다 못하시더라도 교육학이랑 전공은 항상 같이 주당 몇 시간 며칠씩 계속 배정을 해서 하지 않으시면 이거는 나중에 시간이 2배, 3배로 걸리는 공부를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아까우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복습 같은 경우에도 절대로 미뤄서 하시면 안 돼요. 미뤄서 하시면 안 되고 그날 공부 진도 나가거나 강의 듣거나 공부했던 부분들은 반드시 그날 뭐 스터디를 하셨건 뭘 하셨건 그날 공부는 그날 복습하고 끝내는 겁니다. 근데 초반부에 공부하시다 보면 그거 되게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공부했는데 분명히 일주일만 지나면 다 까먹고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고 막 일주일이 뭐예요? 2, 3일 지나면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고 하루만 지나도 기억이 안 나고 하시는데 초반에 당연히 겪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걸 외우고 까먹고가 반복되어 가면서 시험 때까지 결국 그 기억이 유지되는 거기 때문에 초반부를 잘 버티셔야 됩니다. 그 교육학도 그렇고 전공도 그렇고 공부를 하시면 느끼실 텐데 공부가 절대로 이런 식으로 안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면 되게 좋을 텐데 이렇게 움직여요. 초반부는 거의
느낌을 잘 못 가져요. 내가 공부가 된다는 느낌도 없고 항상 그래서 막 1, 2월 달 되면 바본가 보다. 왜 이렇게 잘 까먹을까 되게 걱정 많이 하시는데 원래 양이 너무 많아서 그게 어느 정도 기억이 되고 인출이 되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공부는 맞아요. 그래서 쭉 이어지다가 어느 순간 확 올라가는 공부이기 때문에 너무 조바심 내지 마시고 매일매일 꾸준히 열심히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획을 잘 잡으시고 열심히 하시길 바라고, 후반부에 보면 맨 마지막 페이지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1, 2월 강의 안내 나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할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시작이랑 마무리가 어려워요. 강의는 다 그렇긴 한데 처음에 시작할 때 인사 어떻게 하느냐랑 마무리 부분에서 어떻게 정리하는지 어려운데, 자, 올해 내년 준비하면서 저희가 설명회 찾아다니면서 들으시는 게 사실 되게 번거롭고 힘든 일입니다. 근데 미리미리 잘 준비하고 계시는 쌤들 여기 다 계시니까 오늘 오셨던 쌤들 내년 공부 알차게 열심히 하셔서 다 꼭 멋지게 합격하도록 노력합시다. 고생하셨습니다.